지금 아직 교재가 안 왔대요. 그래서 지금 출력한 걸 받으셨을 텐데 제목 잠깐만 보고 갈게요. 목차 좀 잠깐 보세요. 커리큘럼이 조금 추가됐어요. 23년도판에. 빠진 건 있냐? 빠진 건 없어요. 근데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게 리딩 몇 번이 추가로 들어갔냐? 리딩 14번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망했어요. 제목 보세요. Financial Statement 모델링이 들어갔죠? 망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모델링 수업만 제가 24시간을 하거든요. 어디 가서. 근데 그게 챕터로 무심코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융기관이 종속기업이 있는 한 대기업 가서 지금 이 메뉴에 있는 금융기관 분석 리딩 11번 이것만 24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보험사, 은행 분석, 재무제표 분석. 그러니까 이게 되게 CFA 시험이 챕터는 그냥 무심코 툭툭 던져놨지만은 그 테마별로 들어가면 되게 내용이 많다고요. 특히 모델링 같은 것은 엑셀을 가지고 정말 하는 걸 보여줘야 도움이 되는 건데 실제 실무적으로 도움은 돼요. 왜 모델링을 해야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업 타당성 분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심도 있게 나온 건 아니고 되게 일반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보면 CFA 시험에 새로운 챕터가 들어가면은 그 해년도 아니면 그 다음 연도는 꼭 출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과거에 우리 수업했던 시간보다는 좀 모자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보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들어간 게 조금 과거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은 모델링이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뭐 다음번 시험에는 어쨌든 새로 챕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레벨 2 기본적인 그 약간 우리 해야 될 테마가 뭐가 있는지 대강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보통 다른 여러분들 과목들은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으면은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레벨 2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범위가 좀 넓어지고 이렇게 보통 테마들이 구성되는데 이 재무제표 분석은 레벨 1하고 레벨 2가 완전히 달라요. 주제가 틀려요, 주제가.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해. 그래도 레벨 2는 거의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레벨 1은 전혀 몰라도 레벨 2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뒤에 가면은 텍스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 근데 시험이랑 직접 관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난 레벨 1 다 잊어먹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냥 재무제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만 이해하고 있으면 레벨 2는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 2 FSA 쪽에서 배우는 내용이 뭔지 잠깐만 정리하고 좀 들어갈게요. 어떤 테마를 우리가 배울 거냐면 레벨 2에서는 크게 지금 보시면은 한 5가지 테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레벨 1하고 레벨 2의 큰 차이가 뭐냐면 레벨 1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FSA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특징이 뭐냐면 테마가 되게 많죠. LOS가 되게 많고 암기할 내용도 되게 많고 뭔가 이게 몇 개를 딱 핵심만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 굉장히 많은 테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레벨 2는 달라요. 테마가 딱 한정돼요. 대신에 깊어요. 이 테마가. 그래서 레벨 1보다는 레벨 2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힘들다. 근데 대신에 이해가 되고 나면 나중에 정리할 때 시간은 덜 들어가요. 훨씬 덜 들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리뷰 수업을 할 때 레벨 1은 9시간 해도 모자라요. 근데 레벨 2는 3시간 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 말은 그게 공부 양인 거죠. 그러니까 레벨 2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내용적인 걸 딱 압축해 정리하면은 솔직히 5개 테마가 있는데 내가 모델링 쪽은 새로 들어간 내용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집계까지 디테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크게 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같지 않아서 이 테마 5개가 여러분들 A4 용지 있죠. A4 용지를 앞뒤로 내용만 정리하면은 끝나요. 그러면 5장이면 끝나는 거죠. 내용적인 거는. 그리고 그 내용 갖고 레벨 2는 여러분들 뭐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레벨 1보다 레벨 2는 문제 풀이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길거든요. 레벨 1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객관식으로. 근데 레벨 2도 객관식은 맞는데 set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근데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왜냐면은 거기 나오는 문제를 해독하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저도 리뷰 때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저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잖아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 앞에 내용이 한 2페이지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 2페이지 문제 주어진 것 중에 80%는 리던던트한 자료예요. 그냥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어디 위치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대리점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말 나와요. 문제 푸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험생은 읽긴 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을 때 빨리빨리 문제에 필요한 것을 relevant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걸 연습하는 걸 꽤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벨 2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레벨 2는 아예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이 스웨주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요. 제가 레벨 1은 문제 잘 안 풀잖아요. 내용 정리만 하는데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근데 레벨 2는 문제를 스웨주 교재 문제는 제가 다 풀어요. 그리고 커리큘럼북 있잖아요. 여러분들 받으실 거거든요. 커리큘럼북. 그러니까 텍스트북 같은 거. 이건 서머리 책이잖아. 스웨주 교재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는 따로 찍어갖고 내가 문제를 올려줘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돼. 레벨 2는. 레벨 1은 내용은 오히려 뭐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양적인 측면은 적다. 대신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잡고 많이 이해해 보셔야 된다. 레벨 2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레벨 1이랑 좀 다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 그럼 5개의 테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가 뭐냐? 레벨 1에서 안 했던 거. 자, Intercorporate Investment이요. 우리 레벨 1에서 배운 거 한번 떠올려봐요. 우리 BS를 쭉 그려보게 되면은 거기에 메인 테마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보통 대동맥 주기라 제가 표현했던 거 있었죠. 제퍼즈 PP하고 인텐저블 에셋이 있고, 자 그게 이제 가동돼서 인벤토리 만들어지고 팔리면 리시버블 생기고, 그게 이제 마지막 되면 캐시로 컬렉션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캐시가 다시 리인베스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PP가 또 KPX가 투자가 되고, 또 그게 작동이 돼서 인벤토리 만들어지고 AR 갔다가 캐시가 되고, 요 돌아가는 과정이 기업의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메인에 해당되는 걸 레벨 1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PPA 배웠죠, 인텐저 배웠죠, 인벤토리 배웠죠, 매출 인식 관련해서 AR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캐시 현금 루표에 대한 분석도 배웠고, 레벨 2는 그 대동매출기를 뺀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 요게 남죠.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나눠볼까요? 투자 목적이 크게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일단 투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저쪽 P투자 회사에서 데트 성격의 증권을 발행한 걸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티 성격의 증권을 발행한 걸 투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해하세요? 데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드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대표적인 에코티 성격에 투자하는 거고. 근데 내가 왜 성격이란 말을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요즘은 뭐가 다 많죠? 하이브리드가 많잖아요. 컴파운딩 된 거, 성격이 막 내재되어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많다고요. 최근 이제 보험사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그 RBCB를 맞춘다고 연구체 같은 거 발행했다가 그거 이제 갚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안 갚고 막 넘어가고 하면서 채권 시장에 뭐 이펙트가 크니 많이 하면서 신문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여하튼 간에 요즘은 투자할 때 보시면 아주 스트레이트한 여러분들 유가증권인 옛날같이 본드, 스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컴파운딩 돼 있는 형태, CB라든지 RCPS라든지 뭐 BW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뭐 교환사채라든지 굉장히 많은 뭐 유동화증권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렇게 복잡한 걸 참 배우면 좋겠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CFA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안 하고 스트레이트한 것만 배워요. 본드 아니면 주식, 요 두 개 투자한 거. 근데 본드 투자에는 오늘 배우겠지만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끝날 거예요. 주로 뭐가 여러분들 포인트냐면 에코티 성격에 투자했을 때 주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회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투자 목적이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말 그대로 캐피털 게인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수동적인 투자라고 하죠. 수동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분 성격에 투자하면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넣었다 시가 올라가면 팔려고, 그때 투자하는 거를 보통 이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적극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고 수동적인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는 게 바로 이런 투자인 거죠.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그럼 기업도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렇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케이스가 꽤 있겠죠. 그런 게 1번 케이스. 그럼 요로 다시 이제 둘로 나눠진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2번, 3번은 뭐냐? 이제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내가 지배는 못하더라도 가서 이제 보이스를 내고 싶어. 보통 여러분들 우리 그 공격적 M&A 하는 애들 들어왔을 때 보면 이제 지배력은 없지만은 보이스가 있어가지고 막 싫은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투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 있어요. 유의적인 영향력. 영어로 significant influence라고 하는데, 두 번째 영역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significant influence를 미치는 영역으로 투자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significant influence가 있는 걸로 보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적인 지분율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량적인 걸로 판단할 수 없고 정성적인 걸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통상은 몇 프로 넘어가면은 인플루언스가 있다고 보는 거냐면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내가 그쪽 회사에 대해서 뭔가 보이스 낼 정도의 인플루언스가 있다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상은 usually 보통 20% 이상.
통상, usually 이거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이라는 말을 쓴 거는 뭐냐면 20% 넘어가도 significant influence가 없는 거로 보는 경우도 있고 20%가 안 돼도 내가 보드 멤버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significant influence가 있는 거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요거를 관계회사 투자라고 그래요. 관계사. investment in associate라고 하죠. affiliate라고 여러분들 신문에서 쓰기도 해요. 그 영문으로 여러분들 이제 신문을 하다 보면은 M&A 할 때 계약서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뭐 그거는 뭐 LDD 이거 지금 저희가 한 4조짜리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M&A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밤에 우리 회계사들 한 8명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막 그 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중간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IB 쪽에서 저희한테 뭐가 넘어왔냐면은 이제 주주 투자 계약서를 보냈는데 거기 이제 투자하는 회사 쪽이 이제 그 유명한 PE도 있어요. 말하면 여러분들 딱 아는 그 PE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문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딱 받게 되면은 이게 낯선 거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줄을 다 합쳐가지고 저희한테 보냈더라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와요. affiliate, associate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CFA 시험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시무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차트를 따고 안 따고를 떠나가지고 실무적인 어떤 그 업무를 하실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B 쪽에서 이해 안 된다고 저희한테 보냈는데 저희 팀에는 뭐 저는 뭐 아예 영어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CFA도 있었고, CPL도 있었고, 미국 회계사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그 내용을 접근해서 이제 쭉 해석을 해서 제가 밤에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관계회사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을 associate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affiliate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그 계약서는 보니까 affiliate라고 써놨던데, 관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사. 자, 그런데 20%가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내가 뭘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과반수 이상을 내가 지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하냐? 컨트롤 한다고 그래, 컨트롤. 컨트롤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통상 당연히 이 경우는 몇 %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50%가 넘어가는 케이스겠죠. 50% 플러스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종속회사에 투자를 한 거 지금. 완전히. 이건 investment in subsidiary입니다. 이건 완전히 관계사가 된 게 아니고 이건 종속회사가 돼요. subsidiary.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관계회사라고 하고 요거를 종속기업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회사 주식, 종속기업 주식. 그 다음에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금융상품, 요거는 관계회사 주식, 요거는 종속기업 주식. 요 세 가지 회계 처리 배우는 게 첫 번째 테마예요. 딱 봐도 세 개 중에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요게 제일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요 케이스는 여러분들 보세요. 관계회사 주식이 되면은 요 회계 처리 뭘 하게 되냐면 이거를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쓰게 돼 있어요. 에코티 메서드를 쓰게 돼 있어요. 지분법. 요거는 뭘 하게 되냐면 연결을 해야 돼요. 컨솔리데이션이요. 네가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는 하나의 회사야. 합해. 연결을 하는 거죠. 요 1번 테마는 제가 CFA 강의를 본의 아니게 이제 강의를 관둬야 될 때도 했구나. 거의 막 15년 이상을 강의한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강의하는 시점까지 레벨 2 시험을 갔을 때 참고로 레벨 2는 여러분들 FSA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은 한 3개 정도 나와요. 세트로 크게. 그리고 좀 적게 나올 땐 2개 나오고 요즘 트렌드는 3개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FSA 문제가 크게 3개 나오는데 그리고 5개 중에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 되게 높죠. 레벨 1에서는 테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레벨 2는 5개 중에 3개 나오는 거니까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 테마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거예요. 1번 테마는요. 그러니까 1번 테마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 5개 중에 2개는 맨날 나오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돌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나왔고 지금까지 하나는 3개 중에 하나가 돌고 도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레벨 2는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프리딕터빌리티가 되게 높아요. 다 알아. 무슨 테마가 나올지 다 알고 들어간다고. 다만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냐 못 푸냐의 문제인 거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왔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강의를 듣지 않고 가는 사람들만 그런 반응이 나오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다 알 수 있는 테마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테마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문제가 여러분들 구성되냐면 요거를 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 지분을 투자했는데 하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영향력만 행사한다고 나오고 하나는 그냥 수동적인 투자고 하면서 문제 크게 하나 나오면서 밑에 소문제가 한 8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연결도 풀고 지문법도 풀고 일본도 풀고. 다만 메인은 항상 뭐다 연결이 주가 되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1번 테마는 그렇고.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Employee Compensation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건 또 뭐냐?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그 컴펜세이션 해주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 거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나한테 컴펜세이션 주는 거 대표적인 게 샐러리겠죠. 그 다음에 보너스 주는 거. 근데 샐러리 보너스 주는 것은 회계상 이슈가 별로 없어요. 급여나 상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이슈가 없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뭐 4대 보험 부담해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혜택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럼 뭐가 이제 회계적 이슈가 되면 있을 거냐? 두 가지. 퇴직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주식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스탁 옵션 같은 거.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는 게 두 번째 테마예요. 그래서 Employee Compensation 관련해갖고는 시험 문제 나온 게 두 가지. 첫 번째가 퇴직연금에 대한 거. 펜션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펜션이.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레벨 1에서 우리 펜션 쪽 내용이 살짝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레벨 2 가면 이것만 가지고 거의 뭐 한 10시간 가까이 강의할 거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그 테마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시간 정도 펜션 배울 거예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낯설 수 있는데 그 내용 배울 거고요.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share based payment죠. share 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주식 기순 보상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탁 옵션이에요.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했던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우수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 우수 인력이 있는 회사를 멀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키맨들이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주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준 거죠. 비상장 회사인데 요 위에는 상장이고 이 회사가 이제 100% 현물 출자해서 하나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키 플레이어들을 이제 있는 회사를 합한 거죠. 합하고 그 키맨들 유지하려고 스탁 옵션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상장이니까 다시 이 회사는 뭐 하려고 하겠어요? 다시 상장을 올리려고 하겠죠? 회사 이름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면서 그럼 이제 주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제 스탁 옵션 받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엑시트하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스탁 옵션 같은 걸 부여했을 때 그게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거 배우는 게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요게 이제 두 번째 테마. 요 두 개 테마는 맨날 나왔어요. 1번, 2번 테마.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테마는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첫날부터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 정말 시간 없어. 찍어 해야 돼. 내 FSA에 시간을 쓸 시간이 없어. 요 두 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는 걸려. 나머지 하나는 제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내 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벨 2를 10년째 보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FS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FS에만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것도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스트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짝 항상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는 넉넉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너무 자스트로 하게 되면 운이 좀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부의 도박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설명한 테마는 다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번, 2번 테마가 시험에서는 가장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테마. 요게 포인트.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일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었고요. 요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안 나오고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거의 나온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3번 테마 갈게요. 자, 3번 테마는 뭐냐면 솔직히 3번 테마로 별도 챕터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테마를 보는 게 여기서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종속기업 주식이 있으면은 종속기업 주식은 뭘 하게 돼 있다고요? 두 회사를 합해요. 그걸 연결 재무예표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컨solidation 연결하게 돼 있는데 연결하는 여러분들 자회사가 한국만 있겠어요? 해외도 있겠어요? 해외도 있겠죠. 삼성전자 같으면은 연결할 때 자회사만 연결 100개 가까이가 돼요. 그 중에 해외 자회사가 많겠어요? 국내 자회사가 많겠어요? 해외 자회사가 훨씬 많아요. LG전자 해외 자회사가 거의 90%예요. 그럼 그쪽에서 연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원화로 환산부터 해야 되겠죠. 게다가 요즘 환율 변화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최근에 저희 중간감사 쭉 나가봤더니 영업이익담보다 밑에 있는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게인로스가 더 커요. 이해되죠? 환차익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영업이익 갖고는 돈을 못 버는데 수출 많이 하는 회사는 환차익 갖고 엄청나게 번 거지. 환율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회사도 있고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는 어때요? 아작이 났죠.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작이 난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간 회사는 야, 이 신의 한 수야. 외화를 매입하는데 해지를 걸었더라고. 그래서 환율을 1280원으로 걸었어요. 대박 아니야? 나만 너무 좋아하나요? 1280원으로 페이먼트 하는 환율을 걸어 놓은 거예요. 외화로 수입하는데. 근데 지금 환율이 1400, 2, 30원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엄청난 개인이 나오는 거지. 그걸 제대로 지급했으면 1400원 이상을 줘야 되는 건데 1280원으로 환해증을 하고 계속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베네핏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 했던 사람이 성과급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줘야죠, 성과급을. 어마어마한 베네핏이니까 볼륨만 해도 1년에 매입하는 수입량이 한 200억 되거든요. 그럼 200억이 그 정도 환차익 같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 얘기하는데 입이 째졌더라고. 자기는 환율 계속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환율 환산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최근같이 환율 변화가 많이 심하고 우리나라 같이 환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는 기업들은 나라들은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이 foreign currency 관련돼 가지고 translation 하는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외화 환산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 요 테마를 두 개 나눠서 배울 거라고. 어떤 트랜잭션과 관련된 트랜슬레이션을 배우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아예 그 해외 자회사, foreign subsidiary를 환산하는 케이스, 연결을 위해서. 이거는 consolidation을 위해서 환산하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환산을 하는지, 그 환산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게 3번 테마예요. 제가 별표를 하나밖에 안 친 이유는 뭐냐면 3번 테마는 안 나온 적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3번 테마는 오히려 1번 테마에서 연결 쪽을 물어보다가 이걸 살짝 끼워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연결 문제 나오면서 그쪽 자회사는 해외에 존재한다 라고 말 나온 다음에 한 문제 슬쩍 들어가면 이 테마도 나왔다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게 3번 테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테마가 전통적인 메인 테마.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이 3개 테마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테마는 돌고 도는 테마였다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테마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요 4번, 5번, 3, 4, 5번 테마가 좀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 4번, 5번 테마가 최근에 들어간 테마예요. 4번 테마가 뭐냐? 요게 Financial Institute라고 돼 있죠. 금융기관 분석이요. 금융기관들 분석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책들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일반적인 업종들에 대한 뭐는 있어요. 비금융권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책들은 많아요. 근데 금융업 관련된 여러분들 분석책은 저도 서점에 가서 한번 읽어봤지만 거의 없어요. 원서 이외에는 보통 금융업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이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금융업은 FS 분석하려면 뭐부터 잘 알고 있었냐면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그 생태계, 그리고 금융기관은 레귤레이션 산업이다 보니까 법적 규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심지어 옛날에 그 증권사 인수할 때, 이건 아주 오래전에 인수한 거니까, 우리 투자 증권이 NH로 넘어가서 NH 투자증권이잖아요. 그때 이제 우투에서 NH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잠재적 매수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회사에 저희가 자문했었는데, 그때도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투증권을 인수할 때,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NCR이라고 최근에 좀 이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Net Capital Ratio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거 혹시 BISP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대화 좀 하셔야 돼. 지금 몇 명밖에 없는데 대화 안 하면 진짜 이러면 안 돼. 왜 자기 자본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은행마다 규제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증권사는 NCR이라고 그래요. Net Capital Ratio가 있는데, 그럼 인수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걸 유지하려면 얼마의 돈을 더 넣어야 되냐, 이런 것도 M&A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얼마를 더 넣어야 이거 맞출 수 있냐. 그건 우투증권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 자회사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수한 기업이 돈을 추가로 몇백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럼 인수가격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레귤레이션 산업이야. 그러니까 법적 규제도 잘 알아야 된다. 금융기관 분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는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세 가지가 메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시험에 잘 나올 거냐는 건데, 아무래도 뱅크 쪽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인슈런스. 인슈런스도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보, 손보로 나눠가지고, 생명하고 손해보험 나눠가지고, 또 설명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증권회사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나요. 그래서 금융기관 분석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뱅크 쪽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뱅크 쪽이 스웨즈 교재도 보시면은 거의 90% 설명돼 있고, 보험사는 살짝 설명 나온다고. 그래서 은행 쪽을 주로 설명할 거고, 제가 보험 쪽도 약간 곁들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이제 작년에 여기까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5번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모델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 모델링. 아하.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측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든 그 하에서 어떻게 이제 밸류에이션 돌릴 거냐. 요걸 배우는 게 이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델링을 어떻게 시험에 낼 거냐 문제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해요. 그죠? 이걸 모델링을 시험 문제 낸다? 모델링은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회사마다 모델링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켈레톤으로 물어보는 건 가능하지만은 좀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서 물어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모델링에 대한 것은 시험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건데 어쨌든 모델링이 최근에 들어간 거고요. 아마 리딩 섹션으로 보게 되면 6개일 겁니다. 근데 내가 칠판에 5개만 썼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잠깐만 제목 보세요. 그 보시면은 여러분 첫 번째가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인플로이 컴펜세이션이고 그 다음 멀티내셔널 오퍼레이션이 이게 외화 환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5번째 말한 게 뭐였죠? 그게 이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분석에 대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모델링. 그럼 중간에 2개가 빠졌잖아요. 보고 계세요? 그 2가지 빠졌는데 리딩 13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레벨 1과 레벨 2에서 배웠던 걸 총 집합시켜가지고 제 분석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전체 내용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하나 케이스 갖고 쭉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테마는 아니에요. 다만 그 분석 인테그레이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시험 목적상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챕터는 메인 테마가 아니고 그냥 하나 예제를 쭉 케이스를 갖고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봐도 되고 안 봐도 크게 시험 문제 목적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거기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 섹션 쪽은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 위에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Evaluating Quality of Financial Report라고 돼 있죠. 아, 이게 아주 거지 같은 테마예요. 그 챕터 가보시면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말로 돼 있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 CFA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뭐냐,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ethics 싫어할 거예요. 그죠? 왜? 숫자가 없어. 다 말이야. 이 말로 하는 거 싫어하는 이 전문 직군이 CFA, CPA 되거든요. CPA나 CF는 숫자로 얘기하지 말로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 말로 뭐 야불야불 나오고 뭐 이것도 맞는 거 같은데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말장난치고 하는 거, 뭐 레토릭 막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여기가 그래요. 요 챕터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 한 학기 강의한 챕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즘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나오면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엔론 사태 어땠어요? 미국에 엔론 사태 터졌을 때 엔론이라는 기업이 미국 시가총액 5위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대단하게 여러분들 이 성공 사례로 하버드 MBA 비즈니스 케이스 스타디로도 여러분들 회자가 됐던 회사가 엔론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회자가 됐던 기업이 한 7, 8년 지난 다음에 분식 사건으로 뱅크럽트가 됐죠. 그럼 뭐가 문제였냐? 재무제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틀렸다는 걸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그럼 분석을 들어가기 앞서서 최소한 분석하는 사람 뭐부터 여러분들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재무제표냐. 그 퀄리티부터 먼저 측정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 있는 소리예요. 그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인 거죠. 5조에 분식했다라고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에 넘어가는 걸로 지금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기업도 실제 분식한 연도에 FS를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BS하고 캐시프로에 요 챕터 배우는 여러 가지 지문들 분석해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낮게 나와 있다고. 그럼 그런 퀄리티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실적을 보고 좋다로 판단할 게 아니고 이미 이 숫자가 맞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걸 앞쪽에 스크리닝 하지 않고 분석을 바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챕터가 이 리딩 12번이었어요. 이거 들어간 게 없는데 이것도 몇 년 안 됐거든요. 새로운 챕터인데.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 나왔다가 거의 한 3, 4년 안 나오다가 한번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는 좀 강약을 조정을 하셔야 돼.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요건 어떤 느낌이 훨씬 더 강하냐면 CFA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한 테마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CPA 공부하는 여러분들 전문직들. CPA들은 가서 재무제표 앞단에 가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는지 검토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전문직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 한 학기 강의할 때 이 챕터는 회계감사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 회계사로서 감사를 갔을 때 재무제표의 어떤 징후들을 보고 분식의 징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거 배우는 챕터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을 겁니다. 딱 들어봐도 뭐예요? 전부 말로 돼 있죠, 말로. 이게 좀 싫어할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때.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레벨 2에서 배운 전체 테마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때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테마 자체.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요게 플러스 알파 전혀 없어요. 딱 요게 다예요. 요거를 딱 정의 나가는 거니까, 아, 이거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번 테마부터 정리할게요. 인터코퍼 인베스트먼트부터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페이지 1페이지를 갈게요. 저한테 레벨 1 수업을 거의 들으셨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수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 강의 스타일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알다시피 스웨즈 교재를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책이 써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인 배경 쭉 설명하고 요 책에 가서 내용 같이 읽고 그렇게 진행할 건데, 레벨 1은 너무 마이크로적인 내용까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8, 90% 정도 큰 뼈대를 잡지, 내 강의 쭉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레벨 1 때 공부한 거 경험을 한번 비춰봐요. 내용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들 요 패러그래프도 일부 좀 있었다고. 저한테 강의 다 들으셨죠? 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내가 왜 안 했을 거냐? 모르고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뭔가 설명하지 않고 쓱 넘어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레벨 2는 아마 제가 강의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건데, 여기는 거의 한 줄 한 줄 다 읽어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다 읽으면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 설명하고 요 스웨즈 교재 가서 내용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책 특징 알죠? 예제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제까지 보여주면서 쭉 갈 거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예요. 우리가 파이낸셜 마켓에서 캐피털 마켓이라고 하죠. 캐피털 마켓에서 파이낸셜 마켓이라고 합시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돈을 이슈, 어떤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데트의 성격도 있고 security, equity의 성격도 있고 두 가지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 존재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컴파운딩 또는 하이브리드라고도 하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은 세이프의 시험에서는 언급을 절대 안 해요. 뭐 CB나 RCPS나 BW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무 가면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배워야지만 여러분 실무에서 밸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 가서 좀 더 배우셔야 돼요.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것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거라니까 데트는 대표적인 게 뭐를 배우겠죠? 본드요. 그 다음에 에쿼티 성격은 대표적인 뭐가 되겠죠? 스탁이겠죠. 우리는 그럼 발행자 쪽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투자자 쪽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예요. 요쪽 사이드 배우는 거예요. 요쪽 사이드는요. 레벨 1에서 배웠다 보는 거예요. 우리 본드 발행한 거 배웠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에코티 발행 관련된 에코티는 배웠었잖아요. 레벨 1에서 배웠다 보는 거예요. 근데 레벨 2에서는 뭘 배우냐? 그쪽 반대쪽. 투자 쪽 입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실제 우리가 실무 가면은 투자를 한 사람 쪽 입장에서 우리 어카운팅 이슈가 더 많겠어요? 발행자 입장에서 어카운팅 이슈가 훨씬 많겠어요? 발행자 쪽이 훨씬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조달했을 때 이걸 데트에 표시할 거냐, 에코티에 표시할 거냐에 따라 캐피털 스트럭처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보다 부채비를 민감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로 발행할 거냐가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영구채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나서요. 영구채라 들어보셨죠? 신문에 많이 났던 기사. 신문을 내가 늘 좀 보라고 그랬어요. 재무 관련된 기사나.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것도 좋더만. 유튜브 있죠? 유튜브 가서 재무 관련된 뭐 그런 거를 강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로 강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약간 짧게 올리는데 구독해놓고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놓으면 오잖아요, 아침에. 아니, 뭐 이태원 여행은 보지 말고, 뭐 아픈 소식이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움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보면 이게 제가 순간순간 놀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여담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100% 뭘 했냐면 현물 출자를 했다고. 현물 출자했다는 것은 얘가 물건을 여기다 자사무치에 넘기면서 100% 모회사가 된 거거든. 지금 이해돼요? 그 다음 이 자회사를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물적 분할하고 비슷하거든요. 100% 모의차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투자하겠다는 IB들이 이쪽 회사가 아니 그 물적 분할하지 왜 현물 투자를 했을까요? 하면서 뭐 ESG 얘기하면서 막 헛소리 막 짓거리더라고. 답답하지. 근데 그게 물적 분할 현물 투자는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 근데 사람이 물적 분할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또 우리 물적 분할하면 모회사가 상장이니까 이것도 상장시키면서 모회사 주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더블 상장되면은 디스카운트 효과 생기니까 뭐 그러면서 뭐 ESG 우리 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현물 투자라고 하는 말을 쓴 거지. 그거는 그냥 물적 분할을 페이크를 하려고 그냥 현물 투자로 간 거지. 실제는 물적 분할하고 똑같다 내가. 라고 하면서 이 왜 그러면 현물 투자 개념을 쓴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물적 분할하게 되면 그 네거티브한 필링이 있으니까 현물 투자를 하는 것이고 더 큰 이유는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세금 이슈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현물 투자는 텍스 이슈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모양 비슷하게 만들 때 현물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실제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쭉 내가 얘기를 해줬죠. 얘기해주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회계사가 그때 이제 IB도 있었고 이제 변호사들도 있었고 저희 회계법인도 있었고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회계사가 유튜브를 막 검색하다가 나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부대표님이 그 강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한 게 올라간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내용을 올려놨는데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올리더라고. 그게 꼭 내가 그걸 보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보면서 왜냐면 그게 그 지식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했느냐부터 해서 거기 증권사에 있는 뭐 그 PI 부서부터 그 LP들까지 계속 모르니까 이슈를 왜 이사하는데 쭉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봤더니 유튜브에 어떤 친구가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회계사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게 공부를 한 친구도 있구나 느끼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아요. 잘 정리해 올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보석 같은 채널이 있어. 보면은 잘해. 보면 그렇지 정확하게 아는 애구나. 왜 좀 선수들은 보면 알잖아. 얘가 진짜 잘하는 애구나. 이게 그냥 카더라만 들은 게 아니고 진짜 해본 친구구나. 이거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딱 그 듣고 그 친구 나머지 그 올라간 그 쭉 다 들었거든. 하루만 그 올라간 거 다 들었어. 애가 괜찮게 쭉 다 들었는데 괜찮아. 애가 잘 알아. 그게 맞아.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의견도 정확하게 개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예니까, 그런 것들을 쫙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귀에 잘 들리고 이해가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 그런 내용들,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본론 돌아와서, 최근에 연구체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연구체가. 연구체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실무적인 그 perpetual bond 있죠. 본드, perpetual bond.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책에 나오는 perpetual bond는 만기가 없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만기가 없는 채권은 없어요. 만기는 있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연구체라 부르는 거냐면 실질이 만기가 없는 거랑 비슷하다 보기 때문에 연구체라 보는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 레벨 1 때 얘기했지만은 보통 연구체가 지금 이 글로벌로 발행되는 만기가 몇 년짜리가 많냐? 30년짜리가 많아요. 30년 만기로 발행한다고? 그럼 만기 있는 거잖아. 그럼 perpetual이 아니라고? 근데 30년 만기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발행자가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만기 연장권이 있다고. 30년 만기가 되는 순간 야, 안 갚을래. 나 만기하면 연장해. 그럼 60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0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현재가치 땡겨봐. 60년 후에 여러분들 만기 지급하는 거 현가 땡기면 그거 거의 뭐다? 디미니시 돼요. 현가 땡기면 여러분 캐시플로우가 50년 이후에 현금으로 땡기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나온다고.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게 이제 연구체 컨셉이거든. 대신에 연구체 발행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옛날 기억나는 게 연구체 최초 발행했던 게 여러분들 어디냐? 우리나라 두산인프라가 연구체를 제일 먼저 발행했었고 그 다음 발행했던 게 포스코거든요. 두산인프라가 발행했던 구조하고 포스코 발행 구조는 조금 다르긴 한데 포스코 구조를 잠깐 얘기하면 포스코가 처음 발행할 때 연구체 금리가 얼마 4% 중반대였다고. 근데 그때가 저금리 상태였거든. 201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그럼 그때 보통 금리가 몇 프로냐? 포스코가 보통 금융기관 차입하면 1%대 빌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구체는 여러분들 4%대를 줬다고. 그래야 되겠죠? 왜? 투자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요. 30년 후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걔가 원하면 또 만기가 연장이 돼. 그럼 뭘 들고 있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주식을 들고 있고 우선주 들고 있는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쭉 들고 있으면서 중간에 배당받는 느낌. 그리고 채권 시장이 형성돼서 유통시장에서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처럼 뭐 바로 팔리는 건 아니지만 내놓으면은 그 물량이 그 시장에서 흡수는 돼요. 빨리 팔리진 않지만 유동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럼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컨셉인 거지. 그래서 금리를 좀 높게 줘야 들어온다고. 그래서 4% 중반대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연구체 발행 뭘 주냐면 5년에 한 번씩 금리 조정 조건을 줘요. 스텝업 조건. 금리를 올려요. 이렇게. 아니면 그 금리 시세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 마크업을 하는 거야. 그 처음에 4.6. 5년 후에 가면 국공채 금리 평균에 뭐 마크업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러면서 뭘 집어넣냐면 발행자가 콜 조건을 집어넣어. 콜.
원할 때 갚을 수 있게. 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그럼 이렇게 연구체 발행했을 때 제일 이슈가 뭐였냐면 이게 데트냐 에코티냐 이슈가 된 거예요. 발행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여러분 투자자는 어차피 SSI드잖아. 어디로 가도 SSI드라고. 그런데 발행자는 뭐가 틀려요? 캐피털 스트럭처가 차이가 나는 거죠. 데트로 갈 거냐 에코티로 갈 거냐. 지금 이해해요? 근데 보통 시용등급 매길 때 무디스나 S&P가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데트 에비타 비율이거든요. 데트가 얼마있냐? 에비타 대비. 그걸 본다고. 그게 3배 이하로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좋은 거, 3배 이상 올라가면은 시용등급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데트 에비타 비율이 3배 이상 넘어가면 좀 많은 시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데트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데트 에비타 비율이. 그러면 이걸 재무제표에 데트에 표시할 거냐, 에코티 표시할 거냐, 시용등급에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시용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자기 등급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 수주할 수 있는 산업에 뭐다? 타깃이 틀려져. 등급이 좋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등급이 안 좋으면 아예 수주를, 내가 발주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이해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글로벌 뭔가 수주가 나왔어. 근데 보니까 S&P 등급으로 뭐, AA 이상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에비타 비율 계산해 봤더니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수주를 참가를 못 한다고? 그 시용 등급이 그런 거예요. 뭐, 등급이 떨어지면 조달금리가 올라간다. 맞는데 그거보다도 실제 오퍼레이팅 측면에서 더 큰 게 시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런 영업적인 측면에 참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심각한 거지. 되게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보고될 거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때 데트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지하자원 개발 사업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합병하면서 재무조 안 좋아지면서 시용등급이 2단계 떨어진다고. 그런데 내가 뭔가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고. 그런데 데트를 더 발행하면은 시용등급을 더 하락하겠다라고 하는 게 3대 연대 시용평가기관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한데 채권은 발행 못하겠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유상증자죠. 근데 아저씨 유증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주가 많이 빠지잖아요. 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잖아. 주식 발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발행을 못하고 중간에 뭐다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그때 발행했던 게 바로 연구체였던 거지. 그럼 포스코가 이제 30년 만기로 발행했죠? 4.6%를 발행하고 5년 만에 스텝업 조건, 5년 이후에 콜 조건이 있었다고. 자, 이게 그러면 발행하면서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이슈가 된 거지. 뭐냐라는 거예요. 형식은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형식은. 아니, 리걸 폼은 본드잖아요, 본드. 채권이야, 채권. 근데 실질은 뭐냐는 거지. 회계는 여러분들 서브스턴스가 중요해요, 폼이 중요해요. 서브스턴스가 중요해요, 실질이. 그럼 뭐냐? 형식 폼은 채권인데 실질이 뭐냐? 주식하고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 구분할 때 뭐 갖고 그 판단할 거냐가 되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애매하거든.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냥 잘 들어봐요. 내가 그 발행한 증권의 원금 이자 있죠? 특히 원금, 이자, 이 미래 캐시플로우를 갚아야 될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면은 데트예요. 지금 이해해요? 내가 회피할 수 없으면 이건 데트라고. 근데 회피할 수 있어? 그럼 에코티야. 이렇게 판단하면 실무적으로 거의 판단이 서요.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적인 본드 발행했어요. 발행자 입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죠? 그게 데트인 거예요. 자, 우선주 발행했어요. 우선주 발행했어요? 내가 우선주 발행한 다음에 대가 받죠? 유상증자 대금을 받았어요? 그거 내가 갚아야 될 의무 있어 없어요? 우선주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죠. 발행자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로 가는 게 맞아요? 우선주. 에코티인 거예요. 보통주 마찬가지. 근데 우선주인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사원조건 집어넣었어요. 레벨 1에서 나왔잖아 우리. 사원조건. 근데 사원조건이 두 가지 있겠죠. 콜이고 풋이 있어요. 발행자 쪽에서 내가 자 가져가 갚아버리게 콜. 투자자가 갚아줘 요거 하는 게 풋. 자, 콜 조건 들어갔어요. 데트 에코티예요. 우선주 발행 대가를 갚아야 될 의무를 내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자, 우선주 발행했어요? 돈 들어왔어요? 이거 갚아야 될 의무를 내가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냐? 내가 콜 조건이에요. 콜 조건은 내가 원하면 갚을 수 있는 거죠. 발행자가 콜한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가져와 하는 거예요. 갖기 싫으면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회피 못 하는 거예요? 회피할 수 있죠. 그래서 레벨 1에서 배울 때 콜인데 프리퍼스 딱에 콜 붙어 있으면 에코티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풋 조건이 리뎀션 조건이야. 저쪽이 던져. 투자자가 던질 수 있는 조건이 있대. 풋 조건. 그럼 내가 발행했지만 똑같은 우선주지만 제가 던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언제 던질지 몰라. 근데 던지 무조건 받아야 돼. 피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럼 뭐로 가? 그럼 부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redeemable preferred stock은 liability 표시한다고 돼 있잖아. 두 줄로. 근데 그걸 외우면 안 된다고. 내가 갚아야 될 의무를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영구채 한번 가봐요. 영구채? 잘 봐요. 영구채인데 지금 30년 만기예요. 무슨 조건은 없어? 풋은 없어. 대신에 뭐만 할 수 있어? 5년 지나면 내가 콜 할 수는 있어. 그럼 이거 데트로 발행할 거냐? 에코티로 갈 거냐? 뭐로 가는 게 맞죠? 30년 지나면 만기 연장할 수 있어. 30년 지나면 만기 연장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5년 인터벌로 갚을 수는 있고 그러면 갚아야 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죠. 30년 지나면 만기 연장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5년 지나서 콜 행사하는 건 내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연장 가능하는 거잖아. 그게 개념상 뭐로 가는 게 맞아요?
에코티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항상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영구채 발행은 에코티로 간다고 돼 있었어요. 논란 이해되세요? 그럼 에코티로 딱 표시돼서 그래서 포스코가 1조 발행했을 때 그때 요 자본 쪽에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종자본증권에서 9,967억이 잡혀 있어요. 1조 발행했는데 9,967억이 잡혀 있어. 33억이 뭔 거지? 언더라이트 커미션인 거죠? 거기 주관사가 중간에 삥 뜯은 게 33억이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1조 발행했다고 신문에 떴는데 딱 보시면 9,967억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33억은 언더라이트 커미션 나간 거죠.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거든. 그게 엄청 논란이 있었다고. 심지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의견이 달랐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에코티인 것 같다. 금융위는 부채로 봐야 된다. 금융위가 금감원 위에 있잖아요. 근데 금융위는 부채로 보자고 했다고. 금감원은 자본으로 가자고 그랬고. 금융위는 왜 그런 입장이었냐면 이거를 자본을 인정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구조로 발행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는 약간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거고 금감원은 이론적인 입장으로 접근한 거지. 회계 기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봤고 논란이 생기다가 둘이 의견 일치 안 돼가지고 국제기준위원회한테 질문을 던지죠. ISB에다가. 던졌더니 영국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성격이 자본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한 걸 들으면은 당연히 뭐 같아요? 자본같이 보이죠? 근데 금융위도 부채라고 하면서 자기들 널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금융위는 뭐라고 주장한 줄 아세요? 야, 이게 피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고? 나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5년 지나고 나면 금리가 스텝업이 돼요. 계속 올라. 그러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권리라고는 얘기하지만 솔직히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걸 갚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약 아니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콜 조건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항상 뭔가 언론에서 논란이 되면요. 각종 입장 다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금리를 계속 올려. 그럼 금리가 나중에 10%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발행자가 보고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조달하면 금리가 2%인데? 그러면 2% 땡겨서 리파이낸스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럼 이걸 리파이낸스 하는 게 상식적이지 11% 금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갚을 스토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영구채 발행한 다음에 발행한 기업들 거의 100%가 5년 지났는데 콜을 다 행사했다고. 그럼 이건 실제로 뭐가 또 맞는 느낌이 들어요. 부채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틀린 건 아닐 수 있는 거지. 대강 이해돼요? 근데 왜 ISB에서는 자본으로 보라고 했냐면 뭐는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었냐면 그 economic pressure 이걸 갚아야 될 의무를 판단할 때 법적 판단만 해야 되지 economic pressure를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economic pressure 받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갚아야 되는 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거든. 그럼 결국 뭐로 가는 게 맞아요. 그 고려를 뺀다고 한다면 자본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자본으로 갔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또 왜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반영했던 기업이 일반적인 제조업 같아요. 우리 금융기관 분석에서 갈 거니까 4번 테마 때 할 거니까 금융기관들은 뭐가 되게 중요하죠? 자본 확충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자본 확충이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 되죠? 보험사죠. 보험사가 최근에 IFR 17호가 도입되면서 조만간 도입되면서 여러분 혹시 보험사는 부채 뭐가 잡혀야 돼요? 내가 저 가서 얘기할 건데 보험사는 뭐가 잡혀야 돼? 부채가 잡힐 때 뭐가 잡혀야 돼? 앞으로 내가 지급해야 될 준비금이 잡혀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요. 보험료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장부에 잡혀있죠? 캐시가 잡히면서 일부 수익이 잡히고 일부는 뭘 잡아야 되냐? 부채를 잡아놔야 돼. 왜? 보험사고 터진 보험금 줘야 되니까. 심플하게. 그게 무슨 준비금이라고 잡혀요.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럼 재무제표가 캐시가 꽂히면서 부채가 계속 잡히는 거야.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 계약자 많은 회사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거예요. 보험사는. 그러니까 보험사는 부채비율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보험 계약이 잘 될수록 캐시가 들어오면서 보험 준비금이 계속 잡힌다고. 왜? 보험금 지급할 금액도 많아지겠지. 삼성생명 보험사가 훨씬 더 많겠죠. 이 준비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많이 잡힌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준비금을 잡을 때 이게 역사적 원가로 잡아놨던 것을 뭐로 바꾸라는 거냐? 물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심플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수험생들한테 공정가치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내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얼마 나갈 건지 예측해서 그거를 공정가치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 부채가 커지겠어요? 줄겠어요? 엄청 크게 잡힌다고? 이게 잡히는 순간 부채가 커지면 그만큼 뭐가 잡히겠어요? 자본이 줄겠죠. 자산이 들어온 게 없는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평가가 증가해버리면 손실로 탈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럼 뭐가? 자본이 줄겠지.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레귤레이션 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응? 그럼 여러분들 보험사는 RBC라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보험금 지급 여력 능력을 측정하는 세계적인 지표예요. RBC라고 리스크 베이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50% 이하가 되면 리스크가 오거든요. 워닝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감원 규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사 중에 8, 90%가 150%가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회계 기준 도입할 때 이슈가 두 가지였다고. 바로 도입하는 순간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문 닫아야 돼. 그래서 그 회계 기준 도입을 지금 매년 연장해줬죠. 그 도입이 이제 조만간 이제 시행이에요. 그다음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멘붕이 온 거지.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뭘 줬냐면 너네 자본 확충하는 그 사이에 기한 줄 테니까 확충하라고 했어요.
그때 걔 제일 많이 했던 게 금융사들이 발행한 게 뭐죠? 영구채였다고. 왜? 영구채가 뭐로 가니까? 자본으로 가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금융기관들 재무구조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FS 분석처럼 본드는 데트, 에코티는 뭐 주식은 에코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증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자본의 몇 %로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비율도 글로벌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영구채는 100% 인정받지는 못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에코티로 거의 인정이 돼요. 그럼 영구채를 다 발행했어. 문제는 뭐냐면 영구채 발행했을 때 보통 패턴이 뭐였다고요? 스텝업 조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면 뭐가 돼요? 콜을 행사했다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았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우리 생보사 몇 군데가 영구채 발행했는데 5년 만기가 돌렸는데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았다고 시험에 떴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 이거 생보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못 갚네? 딴 데는 콜 행사했는데 콜 행사 못한다고 유동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슈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년 지나면 콜 행사할 수 있는데 금리 조건을 처음에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최근에 금리가 더 높아. 요즘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막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 최근에 우리 회계법인도 지금 이제 여유 잉여금이 있어갖고 금융기관이 디파짓 하려고 어제 알아봤더니 금융기관이 아예 뭐라고 하냐면 회계사님 조금만 기다리시죠. 2주 지나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하면서 저희한테 1년 정기예금 제시한 오퍼 레이트가 4% 후반대였어요. 1금융권인데. 근데 조금 더 기다려 2주 후에. 그러면 더 올라간대. 그러니까 지금 넣지 마시고요. 2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디파짓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순간은 자기가 원래 정했던 스텝업 조건이 이게 더 불리한 거야. 그냥 빨리 갚아버려야 돼. 근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금리 스텝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갚을 이유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예? 두 번째는 갚는 순간 BS를 생각해봐요. 캐시 갚아. 모양 잡아보자. 지금 에코티에 잡혀있지만 어쨌든 갚으면 현금이 나가면서 뭐가 줄어요? 에코티가 줄겠죠. 갚았으니까. 그럼 뭐가 올라갈까? 부채비율이 올라가겠지.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회계정책 도입되면은 부채 확 잡힐 건데 그것 때문에 영구채 처음에 발행했었다가 만기 유예시켜주면서 지금 내년도 시행인데 갑자기 이걸 갚아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만족이 안 되겠지 이게. 못 갚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대로 둔다는 건데 나는 그 이유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신문에서는 뭐 유동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특정 보험사는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 목적이랑 관련된 내가 지금 15분 설명한 이거 뭐냐면 발행자 쪽은 이렇게 발행하는 증권의 성격에 따라서 부채 자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실제는. 그래서 거기가 엄청 더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점들 섹션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CFA 시험은 미안하지만 이쪽에서 부채냐 자본이냐 이슈는 크게 이슈가 없고 이쪽 투자자 입장에서만 논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데트냐 에코티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그냥 투자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서 요거부터 먼저 가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에 대한 분류하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개정된 거예요. 재작년도에.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내가 어떤 그 증권에 투자를 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본드나 스탁처럼 스트레이트한 거는 뭐 이건 당연히 본드, 데트에 투자한 거네. 이건 주식. 이건 에코티 투자한 거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이브리드, 영구채 투자하는 케이스, CB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거를 내가 뭐로 봐야 되냐? 이 구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구분부터. 그래서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되냐면 현금 흐름 특성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시플로우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단어는 이제 특성, 테스트라는 걸 먼저 해요. 현금 흐름 특성의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SPPI 테스트를 했다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우리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 회사 재무제표 주석 보시면은 요 말이 나와요. 현금 흐름의 특성 테스트 해놓고 가려놓고 SPPI 테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SPPI가 뭐의 약자냐면 요 약자예요. SPPI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둘로 나눠요. 그럼 지금 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내가 어떤 회사에 뭔가 증권에 투자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에 대한 회계처리 카테고리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로만 이 증권이 구성되어 있나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나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되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죠? 어떤 회사 내가 본드에 투자했어. 본드에 투자했다? 뭐로만 구성이 돼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되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본드예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원금이란 개념, 원금과 이자를 내가 페이먼트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나는 받고 싶죠? 근데 원금이 지금 뭐다? 거의 한 60% 하장났죠? 무슨 말이냐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전환사채 투자했어요. 보통 이제 P 형성시켜갖고 어떤 기업 투자할 때 보면 CB로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CB, RCPS 이런 거 투자 많이 하는데 CB로 들어갔어요. 그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전환사채 뭔지 알죠, 우리? 그죠? 사채인데 뭐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내가 어떤 회사 CB 투자했어. 왼쪽 여러분들 지금 내가 카테고리 나누는 거로 가야 되겠어요? 왼쪽, 오른쪽 뭐로 가야 돼요? 생각해봐.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사채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돼요. 근데 전환사채는 원금과 이자로만 돼 있어요. 거기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 있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을 타야 된다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solely.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왼쪽을 탄다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무조건 오른쪽을 태워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보통 이제 우리 딜 같은 거 할 때 뭐 증권사들 쪽에서도 PI 부서에서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본다고.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회계팀 물어보는데 회계사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SPP 테스트 했을 때 CB는 기본적으로 이걸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플로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실익의 문제 갈게요.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무조건 이게 원칙. 얘는 페어 밸류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증권을. 그러면서 PL 있을게요. 페어 밸류인데 이거 through profit and loss 요렇게 약자를 FAPL이라고 써요.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계에서 FAPL로 반영하게 돼 있어.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지금 번역해 놓고 있냐 많은 기업들이 당기 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니죠. 엄청 길어. 근데 말을 풀어 쓴 거지. 자, 당기 손익에 태우래. 공정가치 측정해서 그런 금융자산이다 라고 번역을 한다고요. 이해돼요? 당기 손익 인식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요게 FAPL. 그럼 여러분들 결론 나왔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참고로 지금 제가 논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오늘은 2번 안 가. 오늘은 요 라인 가는 거 요 라인. 지금 요 라인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 라인은 다음에 갈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M&A 목적상 취득한 케이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동적인 투자한 케이스. 이해돼요? 수동적인 투자를 한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영향력 행사하거나 지배력 취득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냥 어떤 여유자금이 있어갖고 어떤 기업 지분을 샀어요. 팔 생각 있어. 그럼 무조건 무슨 가치 평가하셔야 돼? 공정가치 평가하셔야 돼. 그럼 그게 상장이 됐던 비상장이 됐던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IPO 가기 직전에 있는 기업들 프리-IPO로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나마 프리-IPO는 괜찮아. 시리즈 A로 들어가. 그럼 한참 후에 얘는 IPO 간다고. 그럼 시리즈 A로 들어갔을 때는 얘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럼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회계를 딱 투자하는 순간 결산할 때 무슨 가치 평가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페어 밸류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무심코 어떤 비상장 기업, 뭐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했다? 벤처 기업에 한 4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매번 뭘 하셔야 돼?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돼. 문제는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가치 평가를 회사가 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웹에 의뢰를 해요. 그럼 회계법인 또는 뭐 한 기평, 한 10평에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보고서 하나 봤는데 그래도 한 수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럼 무심코 한 2억 투자했다가 5년 들고 있으면 밸류에이션 의뢰 비용으로 다 빠져요. 수익률이 제로야. 제로가 마이너스지. 내가 한 2억 투자한 다음에 매년 2천만 원씩 밸류에이션 보고서 아웃소싱 피가 나가면 이것만 들고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게다가 일반 제조업들은 이런 연대 포트폴리오 종류가 별로 안 되지만 금융기관들은 되게 많겠죠.
그 금융기관들은 이런 걸 아예 자산운용사 이런 데 가보면 이 주식만 100개가 있어. 그럼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돼. 비상장인데. 상장이야 종가가 있으니까 평가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턴키로 맡아가지고 회계법인한테 그냥 턴키로 계약을 맺고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회계법인들은 그것만 의뢰받아가지고 1년에 저희가 보는 밸류에이션 공장장이라고 하는데 연말에 찍어줘야 되겠죠. 그럼 연말에 밸류에이션 보고서만 100몇 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내기. 밸류에이션만. 그래서 내 아는 회계사는 그것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싸게 하나당 계약해가지고 턴키로 다 맡겨주는 거지 이게. 저만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말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 공정가치 평가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최근에 도입된 회계 기준이거든요. 4년 전에.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하면은 그냥 투자금액 원금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 근데 그게 예외가 없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금감원이 그런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일부 예외를 우리나라는 좀 룸을 만들어준 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케이스고 뭐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그런데 요거 공정가치 평가에서 어디 태운다고? 손익에 다 태워. 그냥 손익이 너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요거 투자는 우리의 영업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투자 이익인 거예요? 투자 이익이니까 이건 나노포레이팅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거 손익이 계속 태우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원칙은 이거 평가하는데 회사가 뭐가 할 수 있냐? 저희요, 이거 OCI로 선택할게요. 이게 가능해요.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여러분들 평가에서의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태우지 않고 어디에 태운다는 소리죠? 우리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 뭔지 아시죠? 우리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왜 기타 포괄손익. 그럼 이게 어디에 누적되겠죠? BS에 AOCI에 누적되는 거지. 손익에 태우면 어디에 누적되게 돼 있죠? retained earning. 에코티에. 맞죠?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레벨 1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이거는 레벨 1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 베이스니까. 손익을 태웠으면 retained earning이 쌓이는데 미안하지만 나 손익이 안 태울래. 그냥 BS에 그냥 OCI 쌓아놓을게. AOCI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럼 어떨 때 회계사님 선택합니까? 내가 대기업들 연수원 가서 한번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택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한대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피해를 반영하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종목은 OCI로 간대. 그게 뭐야? 그럼 내가 물어봤죠. 떨어질 것 같으면 왜 샀냐고? 그랬더니 맞는 말이네 회계사님 이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모기업 가서 내가 연수원 가서 거기 회계팀장도 모아놓고 이 회계 강의를 쭉 실무적인 걸 하는데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서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연도 OCI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요. 요로 갈 수도 있고 요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페어 밸류고 이건 OCI로 태우는 거죠. 그럼 통상 이제 우리 뭐 삼성이든 SK든 현대든 LG든 여러분들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그런데 관계사나 종속회사가 아니다. 그럼 다 무슨 가치 평가하는구나? 아,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다 태우는구나. 하지만 자기가 원하면 OCI로 선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겠어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게 있다는 것은 중간에 내가 팔 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 어떤 우리가 자산을 밸류에이션 할 때 이걸 안 팔고 계속 홀딩 할 거야. 그러면 정보 이용자한테는 내가 원가로 보여줄 거냐 시가로 보여줄 거냐 두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회계라는 게 둘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재무제표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생기는데 뭐가 맞을 거냐? 파는 게 주목적이야? 그럼 정보 이용자는 뭐가 더 관심 있겠어요? 시가가 얼마냐? 안 팔 거야? 그럼 일단 원가로 가자.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PP. 안 팔 거잖아. 그게 뭐로 갔어요? 원가로 갔죠? 원가 두면서 뭐만 했습니까? 감가만 했잖아요. 감가만. 그죠? 근데 IFRS는 뭘 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게 줬어요. 재평가 모형 선택에도 인정을 해줄게. 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다 원가 모형 갑니다. 원가 모형. 이거 뭐예요? 팔 거라고. 팔 거니까 무슨 가치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보여주자. 공정가치로. 이 공정가치 평가랑 관련해갖고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으면 옛날에 리만 사건 터졌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저번에 우리 레벨 1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주식 옛날에도. 시가평가를 미안하지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금융기관들이 이거 다시 원가로 평가하는 거로 돌아가는 게 어떠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요가 들어왔던 게 그 리만 사건 터졌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리만 사건 터지면 생각을 해봐요.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했어. 폭락을 했는데 그때는 공정가치 평가에서 단기 손익 태우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페어밸류 평가하면서 평가 손실이 엄청난 손익을 망가뜨리겠지. 그럼 넷인컴이 아작이 나고 그럼 리테인드에 아작이 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늘 말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아까 말했지만은 법적 규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건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아까 뭐 150% 말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바질 커미티에서 만든 여러분들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규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손익, 단기손익 다 타면서 아작이 나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들은 그거에 대한 손실을,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빨리 포트폴리오 정리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빨리 또 팔려고 한 거야, 시장에다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시가평가라는 회계 기준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망가지니까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매물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더 빠지는 거야. 그러면 더 점점점 뭐다 이게? 보통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죽음의 뭐다? 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 금융시장이 더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을 시가평가하는 것은 냉정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들 학자들이나 FRB 의장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누구였죠? 그 누구죠? 이번에 FRB 의장 버냉키 노벨 경제학상 같이 공동으로 받았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뭐 푸틴 이런 사람밖에 몰라요? 그 양반도 시가평가가 문제 있다고 제시했었거든. 응? 그 양반도. 그 다음에 옛날 거기, 클린턴 대통령인가? 거기 재무장관 했던 그 유명하신 분도, 이건 시가평가는 문제 있지 않느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원래 시가평가를 제일 많이 주장했었거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시가평가를 해야 된다. 적극 염들 주장해서 시가평가 돌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건 터지니까, 야, 회계가 시가평가하라고 해서 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시가평가 못하게 하자. 이게 아주, 고무줄 같은 거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계는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에 대한 것은 디베이트 항상 많아요. 뭐가 더 유용한 정보냐. 원가를 장부에 보여주고 시가는 뒤에 비교 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처음부터 시가 평가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는 염들 이슈입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냐. 클래식하게 다 두는 게 맞냐. 이게 계속 영원히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회계도 시가 원가에 대한 디베이트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가 평가가 주가 되는 거예요. 어카운팅 스탠다드에서 팔 거야? 오케이. 공자시 평가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요쪽 갈게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됐어? 그 다음에는 얘는 뭘 판단하게 되냐면, 현금 흐름 특성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BM 테스트를 해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쪽은 다시 테스트 한 번 더 들어가요. BM 테스트. 뭐냐? 자,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상품에 투자했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사업 위험 모형을 보래. 사업 모델 모형 테스트. 사업 모형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나도 처음에 이게 나왔어요. 사업 모형 테스트가 뭐지? 읽어봤더니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증권에 투자한 경영자가요? 무슨 의도로 투자했냐는 거예요. 이 증권을.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눠질 거냐? 세 개로 나눠지겠죠. 의도가 세 개로 나눠져요. 이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가. 우리 규정이 이제 IFRS 9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근데 미국 거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지 않아? 국제 기준 설명한 다음에 미국 기준 들어보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쉽게 본드라고 봅시다. 본드가 대표적인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상품 투자했을 때 경영자는 이 투자한 목적이 세 가지가 뭐일 거냐? 첫 번째, 나 원금 이자, 요 계약상의 원금 이자만을 수취할 목적으로만 투자했어. 중간에 매도 목적 없어. 이 원금과 이자만 수취할 목적으로 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원금과 이자만 수취할 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유가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중간에 회사채에 대한 가격이 막 움직여도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약속했던 이자 받고 만기에 가서 뭐다? 임명가 돌려받을 거니까. 맞나요? 중간에 시가는 움직이겠지. 마켓 프라이스는. 하지만 나 안 팔 거야. 그럼 시가평가 의미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만 투자했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그냥 수취할 목적. 수취 목적만 있다. 매도사 없어. 그러면 시가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AC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걸 Amortized Cost 자산이라고 그래요. Amortized Cost. 금융자산. 시가평가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원가로 간다는 소리예요? 원가로 가는 건데 amortize란 말이 들어가는 건 이유 알겠죠? 본드 내가 취득했을 때 액면 이자하고 우리 마켓 웨이트 달라버리면은 여러분들 디스카운트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미엄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만기 갈수록 뭐 하셔야 돼? 그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를 amortize 되죠?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 그 금액으로 장부에 잡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대비용이 없다 가정하면은 요렇게 뭐다 투자자가 amortize cost로 장부에 표시하게 되면 이 금액은 누구의 금액이랑 일치가 될까요? 발행자 쪽에 본드 발행자랑 같아지겠지. 본드 발행자가 여러분들 발행하면은 시가평가해요. 우리 amortize로 갔어요.
역사적 우리 발행했을 때 그때 역사적 시장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한 다음에 그 이자율로 계속 애몰타이즈만 했잖아. 그죠? 그 금액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거래 비용이 없다면.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보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다 나오는 재무제표 명칭이 이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번역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나 원금이자 수취 목적이 아니고 중간에 매도 목적이야. 나 매도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매도 목적이야. 무슨 가치 평가해야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페어밸류 평가하죠. 그리고 어디에 태우는 게 맞겠어요? 손익에 태우는 게 맞는 거죠. FAPL로 가는 거예요. 3번은 뭐냐? 1번 목적도 있고 2번 목적도 있고 다 있어. 원금 이자를 수취할 목적도 있고 뭐라면 중간에 팔 수도 있고 보통 여기에 많이 해당되겠죠. 자기도 몰라 어떡할지.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얘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긴 하는데 왜 중도에 팔 의사가 있긴 있으니까 대신에 당장 팔 거예요? 두고 보고요. 두고 보고 시세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팔면 안 되겠죠. 금리 올랐으니까 본드 마켓 펄스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금. 전체 본드 시장이 마켓 펄스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안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고 보고 팔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건 단기 손익에 태우는 게 맞겠어요? 쌓아놨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실현시키는 게 맞겠어요? 쌓아놨다가 처분할 때 그 시세 상승 하락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 반영하냐? 얘는 OCI 반영하는 거. 그 회계사님, 요거랑 요거랑 같겠네요? 요거, 요놈하고, 요거.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이는데 실제 좀 달라요.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개념 똑같고 평가손익 OCI 태운다는 건 똑같은데 조금 테크니컬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게 CFA 시험에서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 목적상 언급은 안 할게요. 됐죠? 근데 두 개가 조금 테크니컬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건 다 설명한 다음에 곁다리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부터 머리 딱 집어넣으셔야 돼. 아,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 행사할 목적이 아니고 내가 단순히 투자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걸 뭐로 분류할 거냐 판단할 때 SPPI 테스트를 먼저 출발하는구나.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상품인지 그게 아닌지 판단해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상품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 배웠던 오른쪽.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글로 빠지는 순간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단기 손익에 태워. 근데 네가 원해? 그럼 OCI로 네가 선택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요렇게. 근데 보니까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그래? 그럼 그 다음 판단해.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무슨 목적 투자인 건데 그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원금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만 투자했대. 그래? 그럼 시가평가하지 마. 그냥 애몰타이즈만 해. 코스트로. 근데 중도에 팔 의도 있어? 시가평가해. 근데 목적이 무조건 매도 목적만 있대. 그럼 공정가치 태워 손익에. 근데 그런 목적이 다 혼재돼 있어? 그럼 공정가치 평가는 하되 OCI 태워. 요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요게 기본적인 분류의 목적이야. 일단 여기까지 먼저 감 잡고 교재 가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갈게요. 1페이지 갑니다. 요 수동적인 투자를 여기서는 뭐라고도 이 책에서는 번역하냐면 아까 제가 금융자산이라고 했잖아요. Investment and Financial Asset이라고 그래요. 이건 금융자산에 투자했다고 그러고 이건 관계회사에 투자, 이건 종속회사 투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읽으면서 갑시다. 밑에 5번째 줄, 6번째 줄부터 갈게요. 자, Intercorporate Investment는 유가증권 투자한 거 말하는 건데 categorize 된대요. 1번 Financial Asset 쪽에 투자하는 케이스. 괄호 보니까 뭐라 표현되어 있죠? Significant Control도 없고 양반 참 인생이 귀찮은가 봐. Significant Influence도 없고 Control도 없다. 이거를 Significant Control 없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됐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2번에 갑니다. Investment in Associate. 이건 관계회사 투자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Significant Influence란 말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뭐 하는 건 아니다? Not control이라고 돼 있죠. 지배하는 건 아니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책은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의 말도 있죠. 이게 아까 자회사 투자한 거 말하는 거. 종속회사. Investment in Subsidiary. 종속회사 주식 말하는 겁니다. 종속회사 주식이 되려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Control. 그게 키워드겠죠. 그런 경우는 뭘 하게 돼 있다고요? 두 회사를 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넘기시고. 내가 오너십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여러분들 어느 캐테고리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오너십만이 가이던스가 되는 건 아니다. 캐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인베스터가 인플루언스를 미칠 수 있는지 능력,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보세요. 여기 이거 세 개 구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통상 2번 가려면 20% 이상 돼야 돼요. 3번 되려면 50% 초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통상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사님 실무적으로 이게 20% 이상인지 50% 넘어가서 이거 지배력 행사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갖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자회사가 있고 저희한테 의뢰했던 여러분 곳이 지금 그 우리 3대 메이저 증권사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증권사인데 이 증권사가 이제 PE를 구성해가지고 LP 모집해가지고 그럼 보통 증권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GP가 되고 여기가 LP가 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펀드 형성을 해서 집합투자기 형성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 지분을 인수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증권사에서 GP를 할 거예요. GP가 뭔지 알죠? 제너럴 파트너. 근데 제너럴 파트너인데 지분이 20%는 안 돼. GP가 20%까지 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GP가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GP가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펀드의 모든 의사결정 다 한다고 돼 있다고. 물론 LP 동의는 받아야 돼. 동의 받지만은 주요 의사결정을 GP가 다 한다고 돼 있다고. 응?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뭔가 의사결정할 때 뭐 메이저 디시전을 GP가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지분이 10%는 안 돼, 20%는 안 되지만 뭐가 있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 GP가 여러분들, 뭐, 이게 투자할 거냐 말 거냐, LP들 뭐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 GP가 다 여러분들 결정하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뭐 다른 LP들 동의받아서 다른 LP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지분이 20% 안 되지만은 GP가 뭐 할 수 있어요? 영향력은 있다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그 회사가 저한테 GP로 저희 투자하는 거 회계사님 회계 처리 뭐로 하는 게 맞는지 회계팀에서 의뢰해 들어왔는데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이 왔더라고. 이거로 가라고 그랬지, 이거로. 지배력은 없지. LP들이 반대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뭐는 있어요? 영향력은 있는 거지, GP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다 계량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성정이 들어가면 이게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회계사들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지배력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영향력만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판단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분식하는 그 사건, 분식이라고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바로 무슨 이슈냐면은 이거냐의 분류의 차이가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거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거로 가는 거하고 이거로 가는 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지금 분식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원까지 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정량적으로만 돼 있다라고 하는 이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성정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사건이라 봐야 되거든. 대강 이해되세요? 그래서 잠깐 그 삼바 케이스를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이걸 이해하려면 전체 삼성 지배구조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시간 관계상 그냥 삼바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밑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근데 바이오 쪽을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바이오라는 게 신약 개발도 있고 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네릭 쪽만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나눠지는데 근데 CMO라고 들어보셨죠? CMO가 뭐냐면 그 위탁 생산해 주는 거야. 근데 위탁 생산해 주는 거야. 뭐 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생산해 주는 건데 뭐가 큰 이슈일까요? 뭐가 그 대단한 뭐 경쟁이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제약회사는 GMP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딱 갖춰서 프랙티스가 있어가지고 그 공장 라인 가보면 여러분들이 TV 같은 거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왜 사람들이 막 흰 옷 쓰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세먼지 뭐 몇 마이크롬 이상만 들어가면 공장 셧다운 시켜야 돼. 그 미세먼지 들어가는 순간 디펙트가 생기잖아요, 제품에. 근데 제약은 더 하겠죠, 제약도. 사람이 먹는 약이에요. 그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만드는 어떤 매뉴팩처링 이게 생각보다 프로토콜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실제.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준 생산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업체예요. 뭐 하는 회사가 아니냐?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그럼 신약 개발은 누가 하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신약 개발하는 회사거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일단 이해되고, 이게 설립이 언제 되냐면 2011년도 설립이 돼요. 밑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잘 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게 언제냐면 2015년도에 상장했습니다. 15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 15년도 상장할 때가 어떤 연도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거든.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그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IPO를 가요. 그러면서 삼성 밑에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한 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슈가 된 건데 그 윗단을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뺄게. 그냥 뺄게. 밑에 단만.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몇 프로 지분 들고 있냐면 93%를 들고 있었어요.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1, 2% 정도. 근데 거의 맞아요. 93%. 그럼 7% 누가 들고 있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7%를 들고 있었어요. 지분합계.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이 세 개 중에 뭐로 봐야 돼요? 아, 이건 이견이 없지. 93% 들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종속회사야. 이건 둘 다 이견이 없어요. 오케이? 종속기업, subsidiary. 근데 갑자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에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investment in associate 같다라고 판단을 바꿔요, 갑자기. 그럼 판단을 바꿨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는 어떤 임팩트가 있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요. 잘 들으세요. 이건 CFA 시험하고 상관없어. subsidiary를 판단했던 회사를 내가 associate로 판단을 바꾸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냐면 있었던 주식을 다 팔은 거로 보고 이 주식을 다시 산 거로 본다고. 지금 이래 아니 그냥 이 주식을 다 판 거로 보고 다시 새로운 주식 산 거로 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의 공정가치가 많이 그 보유하는 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평가이익이 엄청나게 잡히겠죠. 그래서 판단을 바꾸면서 평가이익을 4조 5천억을 잡았다고. 제가 투자 금액은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에 5천억을 투자했는데 판단을 딱 바꾸는 그 연도에 평가이익을 4조 5천억을 잡아요. 그래서 5조라고 평가를 해. 10배를 더 밸류업을 시켜버린 거지. 그 왜 그런 장난을 친 거냐라고 하는 스토리는 뭐냐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에 모회사가 제일모직이었어요. 옛날에 제일모직. 이재용 씨가 대주주인 회사. 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했어. 그럼 제일모직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회사로 뭔가 평가 이루어져야 이재용 씨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삼성물산 쪽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별로 없었거든. 없었던가 거의 없었던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업해야 되는 놈들 뭐다 사명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밑에 엄청난 바이오 회사가, 이 밸류 있는 회사가 숨어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판단을 바꾸면서 평가액을 잡은 게 아니냐. 이게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 주장인 거예요. 다 큰 판이었을 거다 보는 거죠. 이 큰 그림이. 나는 큰 그림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회계사 입장에서 회계 이슈가 틀렸냐의 문제는 좀 다른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 이런 합병을 통해서 왜 그러면 제일모직을 그렇게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하면서 이재용 회장한테 지분을 많이 주고 싶었던 거냐면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제일모직이 제일 많이 들고 있었고 그다음 많이 들고 있었던 게 이 물산이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이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없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하잖아 이게. 그럼 두 개를 합해버리는 거야. 합하고 거기에 대주주가 돼버리면 여기에 삼성전자 지배권도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그림이었을 거다. 저는 그건 100% 큰 그림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삼성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강의라는 건데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 또 뭐 저한테 메일 쓰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튜브 본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그냥.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막 강의글 쓰진 않잖아요. 그냥 유튜브 본다 생각하고 그냥 그런 개념인데 큰 판 짰을 거냐? 저는 큰 판 짰을 거라 생각해요. 전문가 그룹, 회사에 근무하는 브랜드 여러분 이런 거 다 스킴 짜면서 하잖아요. 회사 전체 밸류 시키려고 기획팀이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건 나 했을 거라고 봐. 그거는 부인하면 안 된다고 봐.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왜 2015년도에 종속기업을 관계사로 바꿨냐 판단을 그 배경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100%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93%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배력 컨트롤 있는 걸 봐야 돼.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 7% 들고 있었던 바이오젠 있죠. 그 회사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콜옵션이 있었어.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얘가 콜옵션 행사하면 지분이 반반이야. 반반이 돼. 5대5. 정확하게 말하면 50.01, 얘가 47.99인데 그러면 그래도 뭐가 있어요? 지배력 있죠. 그런데 약정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보드 멤버의 각각 뭐다 2명씩 선임해서 보드가 무조건 5대5였어.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모두 의사결정이 안 되게 돼 있었다고. 콜옵션 행사하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들 50.01에 01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지배력이 없는 거. 지배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반대하면 내가 그걸 못해. 그러면 영향력은 있는 거지만 지배는 못하는 거잖아. 얘가 옵션 행사하는 순간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옵션을 11년도부터 먼저 줬던 거예요. 그럼 외관상 93%지만 콜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걔가 행사하면 5대5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나는 subsidia를 받던 거야. 보다가 갑자기 15년도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콜옵션 행사하면 5대5가 되네. 그럼 나는 지배력 없어질 것 같은데 관계를 바꿉시다. 하면서 4조 5천억을 평가를 빵 해버린 거예요. 이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나쁜 놈 새끼들. 딱 보니까 이 판이 딱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언론에 난 거는 그렇게 났다고요. 그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은 맞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장난친 거네.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배를 직접 제가 다 봤죠. 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의도는 개입된 거지만 회계상 틀렸냐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한 거랑 그게 회계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문제 다를 수 있잖아요. 응? 그게 법률이 위반되냐 아니냐 문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판단을 바꾸는 시점에서 15년도에 바꿨는데 삼성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에 봐요. 아까 콜옵션 행사하면 5대5가 되는 거니까 관계를 바꿨다고 하니까 금융감독원이야. 그럼 그 콜옵션이 15년도부터 있었니? 11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뭐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어소시에이트로 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연결할 게 아니고 뭐로 그냥 처음부터 갔었어야 돼? 그냥 지분법을 써서 계속 갔으면 이런 4조 5천원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같은 캐테고리에서 계속 가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금감원은 이게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너는 뭐다? 어소시에이트로 봐야 된다. 그럼 삼성은 또 뭐라고 하는 거냐? 요 반박을 잘 들어야 돼. 삼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콜옵션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the money 상태가 있죠. 이게 다 신생법이냐. 바이오젠한테 콜옵션 줬어. 매출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코 파트너한테 그냥 옵션을 준 거야. 콜옵션. 이게 무슨 상태일까? deeply out of mind 상태겠죠, 이거. 그럼 옵션 가치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없다고는 알고 있죠? 제로로 나올 때가 있어요. 0.0000000 얼마가 나올 때가 있어서 내 최근에 옵션 가치 평가 하나 했는데 0.0000 얼마 나오더라. 회사가 쓰레기면 이렇게 나와요. 회사 쓰레기면 타임 밸류가 들어가도 가치가 안 나와. 워낙 적자 심하면은. 인트리스틱 밸류는 당연히 제로고 타임 밸류가 녹혀서 페어 밸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가 옵션의 공정가치의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타임 밸류가 녹혀 들어가도 거의 없어. 옵션 행사하기에는 얼마 안 남았고. 이래버리면 회사가 아작이 나 있고 옵션 가치 만기 얼마 안 남아 있으면은 옵션이 마이너스는 안 나와도 거의 제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삼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디플리 아웃 오브 마인드 상태다. 행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배하는 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네 왜 15년도 바꿨는데? 물어봤더니 14년도 말에 그 미국의 바이오젠 회사가 임상 개발한 게 그 전임상 인상 승인을 받아 FDA에서. 그럼 여러분들 그 옵션의 가치는 이제 무슨 상태가 된다 봐야 돼요. FDA 통과가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거든. 근데 전임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옵션이 무슨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at the money 정도나 in the money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럼 행사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건 뭐다? 종속이 아닌 것 같다. 얘가 행사할 것 같다. 관계를 바꿨다. 이게 삼성의 주장이에요. 실제 몇 년 후에 그 바이오젠이 행사를 했고요. 대강 이해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삼성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걔들도 나름대로 뭐다? 뭔가 persuasive한 외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얘가 틀린 거라면 법정까지 누가 가겠어요? 무조건 지는데 그 비싼 변호사비 쓰고. 근데 자기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삼성이 이기지 않을까. 그냥 회계적으로만 봤을 때. 그냥 우리 정치적인 거 다 배제하고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가면. 근데 저는 회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회계 처리는 맞거든요. 분명히 캐테고리 바뀌는 순간은 뭐 할 수 있다? 공정가치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은 회사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왜 그렇게 판단해서 주석에 쓰면 되거든요. 그 판단의 매션을 회사가 뭐 입증하면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이 프로세스는 입증이 되고 실제 그 판단하기 전에 4조 5천억 평가에 태우기 전에 삼성이 그냥 했겠어요? 물어봤겠어요? 한국 회계 기준은 물어봤죠. 가능하다고 피드백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연결한 상태에서 IPO 올라갔잖아요. IPO 올라가면 금감원이 심사도 하죠. 금감원이 회계 심사는 하진 않아요. IPO 갈 때 공모가 심사, 적정성 심사를 하긴 하지만 우회 상장일 때는 그 상장 요건도 검토를 거래소가 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금융감독원도 회계 심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를 봐요. 이슈가 될 만한 거 코멘트 하거든요. 그때도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겠죠. 4조 5천억이 뻥 떠 있으니까. 근데 금감원도 가능하다라고 그때 피드백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제 뭐 정치적인 좀 바뀌면서 이제 이슈가 다시 확 레이즈가 된 거거든. 근데 순수하게 그냥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한 이슈가 아닐까. 내가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해년도 감사했을 때 삼성이 4조 5천억 평가액을 들고 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4조 5천억 평가를 만약에 안 하고 나한테 재무제표를 제시했으면은 나는 평가를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 자회사가 상황이 바뀌었고 콜옵션이 인더만이 돼버리면 이거 내가 볼 때는 행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판단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내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했으면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아마 두들겨 맞았을걸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떻게든 때리겠다 마음먹으면 조질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 우리 여러 사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쌈박혀 있습니다. 이 분류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정량적인 것만 아니고 정성적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 두 줄은 voting control 갖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only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다섯 번째 줄. 자, 금융자산 투자는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몇 프로 이하라고 돼 있어요? 통상은 2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죠.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할 말 나오죠, 거기. 영향력 없고 지배력 없고. 항상 말하지만은 usually 그렇다는 소리예요. 밑에 investment associate요. 20% 50%가 일반적이다라고 돼 있죠. 다 나오네, 그죠? 근데 지배력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영향력은 행사하는 경우라고 돼 있고. 밑에 여러분들 꽁꽁꽁 5개 나오죠. 여러분이 5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시험 목적상 기억해요. 요 5개가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지배력이 15%다. 하지만 요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15% 하더라도 뭘 써야 된다는 거죠?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 그럼 5가지가 뭔가 읽어볼까요? 아니 외우지 말고 보세요. 보니까 보드 멤버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는 있는 거죠? 우리 이런 표현 있죠? 한 방구 낀다고. 표현이 그런가요? 지배력은 없지만 내가 20%는 안 돼. 하지만 보드 멤버의 상당수가 우리 보드 멤버 선임권이 있는 거야. 그럼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지? 보이스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다?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멤버가 몇 명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policy making에 얼마나 개입하냐.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떤 느낌이 강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방구 낀다는 소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얘가 내가 목줄 잡고 있어. 너무 수험생 같은 강의인가? 아니 이렇게 말해야 실무가도 여러분들 실무진들 물어봤을 때 이게 되게 일을 빨리 해요. 한 방구 끼는지 목줄 잡고 있는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뭔지 아세요? 목줄 잡고 있다는 게 내가 그쪽 회사에 원자재 공급해. 근데 내가 원자재 공급하는 유일한 이 업계에서 벤더야. solely 내가 유일한 뭐다? 프로바이더라고. 이 회사는 나한테 원자재 공급 못 받으면 큰일 나. 그럼 내가 걔 목숨 잡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내가 뭐가 있다는 거죠? 인플루언스 미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 세 번째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주요 뭐다 매니저 퍼스널이 서로 인터체인지 한다는 것은 서로 뭐 관계사 아니에요 이건요. 보드 멤버끼리 서로 뭐다 이쪽 보드의 대표이사가 저쪽 가서 뭐다 재무담당 이사하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기술력 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퍼레이팅 측면에서 내가 목숨을 잡고 있는 케이스다. 목줄 잡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가요. 20%가 안 돼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significant influence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계에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반대로 20% 50%가 여러분들 뭐다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significant influence가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죠. 그런 경우는 다시 뭐로 가야 돼요? financial assess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계사님 20% 넘어가면 웬만하면 인플루언스 있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있었냐면 내가 20% 넘게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을 뭐다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20% 넘게 가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뭐다? 인플루언스가 없는 거죠. 네가 다 의결권 행사해. 위임하는 케이스 아니면 해외 투자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외국 우리 한국에서 봐요.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어. 근데 내가 30% 지분 들고 있어. 그럼 그쪽에서 우리 회원들 따지면 뭐로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어소시에이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그쪽 나라는 외국 주주가 들어오면 지분율을 행사하는데 몇 프로 이상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 경우는 내가 뭐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20% 50% 사이지만은 인플루언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 말합니다. 아주 예외적 케이스예요. 자, 시험 목적상 기억할 거 일단 지분율이 나와요. 근데 지분율 갖고 지분율 주어지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어. 그러면 지분율을 판단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근데 지분율이 주어졌는데 아까 말했지만 20%가 안 되는데 아까 여기 이 5개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한 방구 낀다, 목숨 잡고 있다, 목줄 잡고 있다. 그러면은 지분법 쓰라는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경우 뭐 쓴다고 돼 있죠? 에코티 메서드 쓴다는 말 보이세요? 지분법 쓴다는 말 보이죠? 지금 내가 다 100%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배력 있는 거죠. 지배력 있으면은 여러분들 뭘 한다고요? 거기 acquisition method를 쓴다는 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너는 이거 연결한다고 했잖아. 그 연결의 방법 중에 방법이 consolidation by 그게 acquisition method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취득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연결하게 돼 있다는 거죠. consolidation by acquisition method예요. 50% 넘어가게 되면 취득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 밑에 뭐라고 되냐 보세요. 50%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배력 없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 나오네요. 컨트롤이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행사하는데 뭐다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50% 넘어가도 국가가 규제하거나 특정 상황이 되면은 내가 보호팅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결하는 게 아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50%가 안 돼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배력이 따라간다면 연결해야 되겠죠? 계속 정상적인 거 고려한다는 소리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이제는 기억력이 거의 뭐 하루로 넘어가지 않아서 최근에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약회사인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모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회사에 대해서 회사는 10년 동안 뭐로 봤냐면 자회사로 봤어요. 그래서 연결해왔다고. 그러다 요즘 상장법인들 요즘 그 금융감독원에서 6년 정도 자기가 원하는 감사인한테 감사받으면은 무조건 금감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한테 감사받으라고 감사인 교체가 돼요. 자기가 원하는 회계사한테 감사받을 수가 없다. 삼성전자 그래서 여러분들 3일 회계법인한테 50년 감사받다가 3년 전에 안진 회계법인 바뀐 이유가 삼성전자 원해서 바뀐 게 아니고 너무 같은 회계법인에 오래 감사받으면 커넥션 생긴다 라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안진한테 3년 동안 감사를 받고 요번에 이제 KPMG 넘어갔다고 신문에 떴는데 문제는 이 회사도 과거 10년 동안 3일과 KPMG, PwC한테 subsidiary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제시했고 그리고 그 감사인들도 그게 맞다라고 간주했는데 요번에 그 금감원 지정을 받은 회사는 EY가 들어갔어요. EY가 갑자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슈를 레이즈한 거예요. 뭐였냐? 실제 지분은 몇 프로 가지고 있었냐면은 30%대를 들고 있었어요. 30%대를 들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연결을 해봤었거든요. 그럼 뭐로 본 거예요? 30% 돼도 충분히 지배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SK 있죠, SK. SK 지주회사가 있는데 SK 밑에 SK텔레콤도 그렇게 있잖아요. 다 30%대야. 근데 뭐로 보고 있냐? subsidiary로 보고 있다고. 근데 LG 있죠, 지주회사. LG가 LG전자, LG화학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30%대 들고 있거든? 거기는 에코티 메서드 쓰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가 있으면 밑에 상장법인 지분을 보통 몇 프로 들고 있냐면 한 20%, 30% 들고 있거든요. 그게 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상에 지주회사는 상장법인 지분을 20%, 최근에 취득하면 30% 이상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 정해놓은 게 아니고 법적 규제사항이라고. 이해돼요? 자, 그렇게 지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지주회사는 밑에 회사를 어소시에이트 보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여러분 이거를 서브시디로 보는 기업도 있고 막 섞여 있어. 이미 거기서도 판단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밑에 에피스를 관계로 뽑고냐 중속 뽑고냐는 것은 회사의 판단의 문제인 거지. 그거 시비 걸면 지금 우리 지주사들 판단 바뀌어 있는 거 다 일치시켜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자, 근데 이 회사는 무슨 이슈였냐? 밑에를 30% 들고 있는데 이거를 서브시디로 봤어요. 근데 EY가 들어가서 뭘 본 거냐? 보통 우리가 30% 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이걸 종속 보고 어떤 기업은 관계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30% 지분 들고 있는 건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70%의 주주 구성을 잘 봐야 돼. 보자. 내가 이 회사 30% 들고 있다? 그런데 70%를 이렇게 5명이 들고 있어. 그럼 나는 지배력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다고 봐. 5명 금방 모일 수 있거든. 5명은 한 테이블에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명수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0% 들고 있는데 70%가 3만 명 개인으로 구성돼 있어. 그럼 그 다음 뭐 봐야 되게? 주총 참석률 봐. 주총 참석률. 주총의 몇 %가 참석하나 봐야 된다고. 봤더니 이 개미들이 다 모여. 제가 비상장 회사 하나 자문해주는 회사가 주주가 연도 5,000명이에요. 비상장인데 5,000명이야. 바이오 회사인데. 나중에 이제 거기 있는 교수님이 대표인데, 나 주총에서 뭐라고 했는데, 나 거지 같은 상장 안 한다고. 출석률이 그렇게 좋은데 처음 봤어요? 5,000명인데 거의 다 와. 그래서 그 회사 주총하려면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아갖고, 어디 그 지역이 세종시에 있거든요? 대전, 대전 카이스트 근처에,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이거든요. 카이스트 근처에 있는데 대강당 빌려요. 대강당 빌렸는데, 야, 그게 그런 행사. 삼성전자 주총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와. 참석률이 거의 한 90몇 % 되더라니까요. 이래버리면 아무리 지분이 분산돼 있어도 여러분도 어때요? 교수님이 지분이 다 더해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5,000명이 70%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지분이 분산돼 있는데 출석률이 다 엄청나. 그럼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어. 왜? 모여서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출석률이 너무 떨어져. 근데 보통은 떨어져요, 많아요? 되게 떨어져. 개미들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 그 70% 구성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주총에 몇 프로가 참석하는지 과거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EY가 분석을 한 거지. 10년 동안 분석했더니 세상에 주총 참석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 참석했던 비율을 딱 더해보니까 이 대주주보다 지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속에 맞냐는 거야. 관계로 바꾸라고 통보가 들어간 거예요. 전임감사인한테. 회사한테 이거 틀렸다. 재무제표 10년치 다 뜯어보자. 여러분, 그럼 연결을 해왔던 제 회사 재무제표를
이 검색하면 나와. 회사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했던 거를 갑자기 지분법 바꾸라고 하면 재무제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금융시장이 패닉이 오는 거야, 그 회사는. 재무제표가 완전히 이걸 하다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거로 바뀌면 재무제표가 매출 규모가 여러분 아작이 나요, 아작이. 이거는 매출 다 끌고 오거든, 종속기업. 근데 이거는 맨 밑에 단기 순이익에 지분율 떼는 것만큼만 이익을 끌고 온다고. 숫자가 완전히 바뀐다고. 규모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3일이나 당연히 KPMG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완이는 뭐라고 한 거냐면 그럼 너네 근거를 대라. 이완이 자신있게 얘기했지. 왜? 참수율 보니까 분명히 뭐다. 너네 꺾을 수 있는 만큼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르다. 전자투표가 도입됐다. 뭐 그러면서 뭐 이상한 논리를 막 갖다 대요. 하면서 막 아니 뭐 반대였던 간에 좀 까리까리하네. 어쨌든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지. 회계 기준에다가. 어떡할까? 했더니 회계 기준도 이게 큰 회사 보니까 애매하잖아 이게. 누구 편을 들어주기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선택해라. 그래서 과거는 그냥 연결로 가고 지금은 지분법 바꾸든가 이 반대가 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지금 가는 거로 신문 이슈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논리는 뭐냐면 이 판단이 되게 정성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밑에 5번째 조인트 벤처는 뒤로 뺍니다. 요건 지금 안 해요. 조인트 벤처는 뒤로 뺄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 서머리. 자, 20%가 안 되는 케이스 라인을 잘 보세요. 금융자산 투자라고 돼 있죠? significant influence 없어요. 그러면 accounting treatment가 뭐로 간다고 돼 있어요? 참 자상하지 않죠? 갑자기 불쑥 자세히 설명하는 박스가 나와요. AC로 가든가 OCI를 태우는 fair value로 가든가 fair value through profit loss.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AC로 가든가 FAPL로 가든가 FOCI로 가든가. 근데 significant influence가 있으면은 associate 투자고 그럴 때는 equity method 쓴다라고 돼 있고 만약 50% 초과하면은 지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에코시션 메터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밑에 문제. 톨 컴퍼니가 30% 지분 들고 있대요. 근데 보드에 여러분들보다 레프리젠트 차지하는 거에 실패를 했답니다. 보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에 실패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30%인 경우에. 그럼 뭐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그냥 금융자산에 가는 게 30% 넘어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정성적인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갈게요.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이쪽 내용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그 다음부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제목 보세요. 무슨 자산 투자 케이스? Financial Asset 투자 케이스. 괄호 보니까 IFRS 9이라고 돼 있죠? 시험에서 IFRS 9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야. IFRS 9이. 요거. 가죠. ISB, FASB 모두 비슷한 스탠다드로 일치시켰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건 마이너해요. IFRS 용어로 쓰겠다라고 돼 있죠. 시험 문제. 그 밑에 뭐라고 되냐 보세요. IFRS는 금융자산을 AC로 갈 거냐, fair value로 갈 거냐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Three classification, AC, FAPL, FOCI. 네, 미국 갭은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 레벨 1에서 배웠지만 좀 다르게 쓰죠. 자, 미국 갭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AC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held to maturity라고 쓰죠. 미국 애들은 HTM이라고 그래요. 용어 보시면 알겠죠? 만기까지 보유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ld for trade, FEPL 요거를 얘들은 held for trading이라고 하고 있죠. 트레이딩. 트레이딩 목적으로 투자한 케이스라는 거지. FOCI 이거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레벨 1에서 Available for Sale Security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Held for Trading. 이거는 AFS.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용어 자체가. 근데 별로 안 헷갈릴 거예요. Held to maturity.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는 소리구나. 그럼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니까 AC겠구나. 트레이드 목적이네. 공정가치 손익 태워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다 지금 당장 판다는 개념은 아니죠. 팔 수는 있지만은 당장 판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FAOCI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밑에 갑시다. Amortized cost 해놓고 괄호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우리 Amortized cost는 여러분들 equity의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debt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 보세요. Amortized Cost Accounting Criteria 해놓고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오는 거 보이죠? 참 이 책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상하지가 않아요. 늘 말하지만. 갑자기 무슨 테스트 말이 나와요? BM 테스트, 현금 흐름 특성 테스트가 툭 튀어나오죠, 갑자기. BM 테스트는 뭘 보는 거라고 했어요? 투자 목적을 보는 겁니다. 현금 흐름 특성 테스트는 SPPI 테스트 원금과 이자로 구성됐나 보는 거고요. 됐죠? 넘겨보시고 4페이지 메뉴에 이러한 debt security는 amortized cost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에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모델 중에서 보세요. 여러분 debt security인데 AC 금융 가려면은 여러분들 일단 캐시플로우 특성 테스트에서 뭐로만 구성돼야 돼요,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유 목적 BM 모델에서는 뭐다? 그 원금과 이자, 그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 캐시플로우 그 원금과 이자만을 수취한 목적으로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AC가 되겠죠. 맞아요? 그 내용이 앞에 페이지에 적혀 있었던 거에 다시 한번 가볼까? 앞에 다시 가봐요. Amortized cost 가려면 2번부터 먼저 읽으세요. 현금 흐름 특성.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금 또는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그 계약상의 현금 흐름을 컬렉션할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게 뭐다? AC 금융이 된다는 게 밑에 1번, 2번 나와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렇게 큰 틀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프레임 갖고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로 기억하셔야 돼요. 4페이지 가서 Amortized cost 의미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Debt security인데 여러분들 당연히 오리지널 코스트 거기에 여러분들 뭐다 뭐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있으면은 업 앤 다운이 돼 있겠죠. 발행자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Amortized cost는 회계 처리는 배웠을 거니까. 밑에 갑니다. FAPL. 우리 FAPL은 모두 다 될 수 있어요. debt도 갈 수 있고 equity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읽어볼까요? debt의 경우는 FAPL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 if 해놓고 트레이딩 목적도 있고 보고 있어요? 트레이딩 목적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FAPL로 가는 거잖아. 지금 debt의 경우에 트레이딩 목적이면은 트레이딩 목적이면은 FAPL로 가는 거죠. 또는 SPPI 테스트 통과 안 되면은 FAPL로 가야 되고. 근데 뒤에 or if accounting for those securities at amortized cost가 result in accounting mismatch가 된다는 말 보이세요? 두 줄? 이런 말이 무심코 툭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잖아. 그건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서 빼서 얘기할게요. 시험 목적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돼. 다만 실무에서는 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게. 아시죠? 레벨 1에서 얘기했지만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설명 드린다고. 근데 이거는 조금 뒤로 뺄게요. 시험이랑 큰 상관없으니까 미스매치 케이스는. 그 다음 주식에 투자한 경우인데 트레이딩 목적이야. 그럼 뭐로 가죠? PL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other equity securit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PL로 갈 수도 있지만 뭐로 갈 수도 있다고 배웠죠 아까? OCI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한번 분류되면 절대 못 바꿔요. 내가 처음 투자했을 때 이거 PL로 갈 거다. 그럼 PL로 가는 거고 나 OCI로 갈 거야 선택하면 OCI로 계속 가요. 중간에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파생상품은 여러분들 투자하면요. 파생상품을 투자하게 되면은 뭐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공정가치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생은 당연히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지 목적 아니면 다 공정가치 평가고. 그 다음 에셋이 여러분들 뭐다 CB 같은 경우 아까 C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가 어디로 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사실관계만 툭툭 쏘는 거예요. 프레임을 설명하지 않고. 자 CB야. 프레임을 집어넣어보자는 거지.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아니잖아. 전환권도 있잖아. 일로 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가 해야 돼? FAPL인 거야. FAPL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드가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원금 이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특성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SPF 통과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FAPL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FAPL로 갈 경우는 BS의 공정가치 평가하겠죠. 그 다음 평가손익은 당연히 뭐다? 실현됐든 미션됐든 단기손익 다 태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현됐다 미션됐다 의미가 뭔지 알죠? 실현됐다는 건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팔면 당연히 처분손익 들어갈 거고 안 팔고 들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하면 평가손익 타는 거고 평가손익, 처분손익 다 탄다는 소리, 손익이. 그 소리죠. 그 다음 주식일 경우에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죠? 배당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드의 경우는 이자 들어오니까 이자 수익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밑에 OCI를 태우는 케이스는 debt도 equity 다 가능한 거죠. 공정가치 평가한 다음에 여러분들 평가손익을 OCI 태운다고 돼 있고요. OCI만 태우지만 여러분들 이자 배당 나오면 이자 배당은 손익이 태울 겁니다. 여러분 FE OCI로 분류했다고 해서 배당 받는 걸 OCI로 태우는 건 아니에요. 배당과 이자는 당연히 뭐로 가는 거다? 손익을 당연히 태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평가 손익을 OCI 태운다는 소리죠.
그죠?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배당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맞죠? 오케이. 밑에 써머리. 자, 보죠. amortize cost로 가는 케이스는 BS는 amortize로 간다. 맞고. 그럼 손익계산서에 뭐가 탈 거냐라고 돼 있습니다. 뭐가 타겠어요? 여러분 잡으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amortize cost로 갔다는 것은 그냥 주식이에요? 회사채예요? 회사채.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채를 보유하고 파는 기간 동안에 손익에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AC 금융이라고 했어요. 일단 회사채니까 이자 수익 들어올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 AC니까 평가를 안 해요. 그럼 평가 손익이 나올 수 없어. 대신에 팔면 뭐는 나올까? 처분 손익이 나오겠지. 왼쪽에 뭐라고 적혀있나 보세요. 이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처분 손익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대화죠? realize만 들어갔지 unrealize가 나올 수가 없지. 왜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 가자. FEPL. FEPL은 BS의 공정가치 평가겠죠? 자, 주식이면 뭐가 나올 거다? 디비던드. 본드이면 인트레스트.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냥 무심코 GL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말하는 거냐? 평가했을 때 평가 손익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도 들어가고 그게 GL 나와 있는 겁니다. 참 무심코 GL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 fair value OCI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지만 평가 손익이 어디에 탄다고요? 손익에 타지 않고 에코티에 들어간다. AOCI 쪽에. 그러니까 저기 뭐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뭐라고 되냐 보세요. 이자나 배당 들어가죠. 죄송해요. 나 혼자 웃어서 이분이 작년에 이거 조금 잘못된 건데 그냥 이렇게 갔네요 했는데 이분 공부했구나. 여러분 FEOCI인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 건 이해돼요. 개인과 로스가 탄다고 돼 있는 거 염두에 보세요. amortize cost는 처분 손익 들어가죠. realize gain loss 들어가잖아. 팔 때 처분 손익이 들어가겠지 손익에. 맞지? FEPL도 여러분들보다 평가 손익, 처분 손익 다 타니까 GL로 되니까 이게 unrealized, realized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FEOCI에서 unrealized 같은 경우는 손익이 안 타는 건 이해되죠? 근데 이거 팔면은 realize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없어 라인에. 이자나 배당만 나와 있지. 지금 밑에 보니까 realized gain loss가 안 나와 있잖아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분이 지금 이거 슬쩍 빼놨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상하지 않나 몰라. 내가 왜 아까 요놈하고 이거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들어놔 인들. 요거 두 놈이 여러분들 용어는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조금 차이가 나요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잘 들어요. 내가 회사채 투자했어. 근데 FEOCI로 분류했다. 그럼 지금까지 금리가 많이 움직이면은 내가 들고 있는 본드의 fair value가 막 계속 움직이겠죠. 그럼 평가하라는 거야. 평가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평가 손익을 어디 태우지 말라고? 넷인컴에 태우지 말래. OCI 태웠다가 AOCI 쪽만 쌓아놓으래.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그걸 팔았어 중간에. 팔면 당연히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AOCI 쌓여있는 금액은 팔면은 뭐로 가야 돼? realize 손익 가야 되겠지. 그래서 본드 같은 경우에 이거 팔면은 이거 나중에 realize 된 gain loss가 타요 손익에. 이거는 income statement에 들어갑니다. PL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OCI랑 같은 거예요. 요 놈이 문제야. 주식 있죠? 주식은 FAOCI를 가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거 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AOCI에 쌓여있던 게 여러분들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넷인컴을 타고 리테인드 어닝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주식의 경우는 FAOCI에 선택하잖아요. 팔면은 미안하지만 넷인컴 안 태우고 평가를 하고 나서 처분 금액까지 다 평가를 하고 나서 그거를 바로 리테인드 어닝이 돼 있다고. 손익을 안 태우게 돼 있어.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기업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라고 공시가 돼 있다고. 손익을 안 태운대. 이거는 뭘 태우지 않는다고 이거? 이거 손익 안 태워 이거 손익을 안 탄다. 어떤 경우도 realize 된 거예요. realize gain loss도 손익을 안 태우고 바로 AOCI가 바로 보러 간다고요? retained earning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보니까 이분이 그냥 슬쩍 처분 손익은 빼놓은 건데 그럼 여러분들 밑에 있었는데 realize gain loss라 써놓고 for 어때? debt security 때. 그죠? debt security의 경우는 FAOCI 경우도 처분하면 처분 손익이 타요 손익에. 근데 주식의 경우는 미안하지만 안 타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경우로 생각하다 보니 이분이 그냥 빼버린 거야 이 라인을. 근데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작년도는 틀려있더니 틀렸다기보단 둘이 홍수하게 돼 있더니 올해는 슬쩍 라인을 지어놨네 보니까. 고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영역까지 지금 오늘 한 거냐면 여기까지 한 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주식의 경우하고 본드의 경우에 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른쪽 보시면 예제 있죠? 그 예제가 본드 쪽이야 이거. 요거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다고.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주식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와요.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따라오셔야 돼. 100에 샀어요. 주식에 투자했어.
그럼 뭘 따져봐야 돼? SPPI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 특성 테스트.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나? 아니잖아, 주식은. 원금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수익률 계산할 때 원금 개념이 있겠지만 원금을 누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 현금 흐름이라는 게 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본들은 원금이 언제 지급된다 딱 나와 있으니까.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거 아니네. 그럼 FAPL이야. 가죠. 100에 투자했어요. 연말에 110 됐어. 자, 100 샀는데 110 됐다? 그럼 110으로 업. 10만큼 어디에 간다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안 쓸게 이 정도는 unrealized gain. 이건 영업이익하고 상관없어요. 영업외로 간다고. 물론 여러분들 어디는 영업으로 갈 수 있어. 증권사나 보험사는 뭐다? 이게 메인이니까 이건 영업이익으로 간다고. 유가증권 가지고 있을 때 처분손이 배당금수 이자 수익이 걔들 영업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걔들 영업으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난 오퍼레이팅 아이템이에요. 자, 그러면 10만큼 업된 것만큼 넷인컴 탔죠? 어디에 흘러가요? 리테인 돈이. 그럼 자산이 100이었던 게 110 되고 리테인 돈이 10이 올라가고 손익에 뭐다? 난 오퍼레이팅 아이템의 평가이 unrealized gain이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 오케이? 그 다음 연도 가죠. 가지고 있던 염들 주식에서 배당을 주네. 배당을 5를 받았어요. 갑니다. 현금 5 들어와요. 손익계에서 디비던드 인컴 5 들어가겠지. 그럼 넷 인컴 5 들어간다고. 그럼 어디 흘러가지? 리테인 돈이 올라간다. 그리고 연말에 갔더니 시가평가 봤더니 130이 됐어. 작년에 얼마 평가했죠? 110. 요번에 얼마라고? 130. 그럼 20만큼 더 업해야 되겠지? 그럼 20만큼 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20만큼 다시 뭐다? unrealized gain. 넷 인컴에 태우고 리테인딩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배당 받은 효과는 빼고 나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가 지금 시가된 거죠? 쉽게 100에 투자해서 130 된 거야. 그럼 100이었던 게 130 돼 있고 리테인딩이 얼마 쌓여있죠? 배당 효과 빼면 30만큼 쌓여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140에 팔았어요. 주식 가요. 130이었던 거 빨려나가죠? 돈 얼마 들어와? 140. 그러면 10만큼 더 업되겠지, 그 연도에. 그게 손익에서 뭐로 타죠? realized gain. 팔았으니까. 그럼 넷인컴 10 들어가겠지. 그럼 넷인컴 10 들어가니까 리테인돈이 얼마 쌓이죠? 40. 항상 말하지만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플로우 컨셉, BS는 스탁 컨셉. 맞죠? 그러면 플로우 컨셉으로 10이 생겼어. realized gain이. 하지만 누적으로는 얼마 쌓이지? 40 쌓이지. 지금 대화죠? 40이 맞잖아. 내 애초에 얼마에 샀어? 100에. 얼마에 팔았어? 140에. 그럼 40 쌓이는 게 맞는 거지. 가는 과정에서 마크 투 마켓 어카운팅 하겠다는 거죠. 시가평가에서 계속 뭐다 평가를 잡아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네가 팔 목적이 있었으니까. 다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었다면 헬드 포 트레이딩 이게 FAPL로 안 갈 가능성도 많아요. 3년 동안 지금 들고 있는 거 가정했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안 간다고. 보통 1년 내 보통 이게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되지. 이거 막 들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시험 목적상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2, 3년 들고 있는 걸 케이스를 가정한 거죠. 맞죠? 자, 지금 내가 말한 이 케이스 FOCI로 갈게요. 가요? 100에 샀어요. 연말에 110 됐어. 갑니다. 100을 무슨 평가하는 건 똑같아? 110 가자는 거야. 10만큼 평가는 똑같다는 거지. 근데 손익이 안 탄다는 거지. 넷인컴에. 예? 그 다음에 넷인컴 밑에 뭐 있죠? 우리 OCI. 거기에 unrealized gain이 10이 타는 거예요. 그럼 comprehensive income에 들어가겠지. 넷인컴에는 안 타지만. 그럼 OCI가 어디 쌓여요? AOCI 쌓이는 거지. BS에. 그럼 AOCI 10이 올라가는 거야. retained는 10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양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산 쪽 사이즈 똑같아. 에코티 증가하는 거 똑같아. 다음 에코티의 항목이 달라지는 거야. retained이 아니고 어디 쌓이는 거다? AOCI 쪽에. 따라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서 배당 받는 거 5 들어왔어요. 현금 5 들어오고 그건 어디 태운다고? 손익이 태우라는 거예요. 배당금 받은 것은 디비던드 인컴요. 이해되죠? 그럼 리테인드 5는 들어가겠지? 그 효과는 배제하자 우리. 연말에 시가 130 됐어요. 그럼 작년에 110이었잖아? 20더 업시켜. 20만큼 넷인컴 태우지 말라는 거야. OCI 20 더 들어가. OCI도 플로우 컨셉이야. 그럼 AOCI는 얼마 쌓이는 거죠? 30이 쌓이겠지. 작년은 10, 올해 20. 따라왔죠? 오케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140에 팔았어. 이게 뭐다? 여기 오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130을 140 팔았으니까 이거를 뭔가 리얼라이즈 시키면서 손익 태워야 될 것 같죠? 태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140 팔았어? 그럼 판 금액으로 다시 먼저 평가부터 해. 그럼 지금 장부에 얼마 잡혀있죠? 130 이걸 뭐로 평가한다고? 판 가격 140이잖아. 그럼 140 평가 먼저 해. 그럼 주식을 140을 일단 먼저 올리라고. 그럼 OCI 10 들어가지. 그럼 AOCI가 누적해서 얼마 들어가요? 40. 그러면 이제 BS 모양만 봐. 그러면 주식이 140, AOCI 140.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뭐다? 140 팔았잖아, 지금. 그럼 그대로 없애고 캐시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 AOCI 금액을 뭐로 올려? 그냥 다이렉트리 리테인드 올리는 거야, 그냥. 어딜 태우지 말라는 거야. 손익을 안 태워. 그래서 모든 삼성, SK 현대 보시면은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 뭐다? 기타 포괄 손익 측정 금지선이라고 돼 있다고. 그건 어디에 투자했다는 의미지? 주식이란 소리야. 본드에 투자하면은 그때까지 시세 올라간 거 어디에 태운다고? 팔 때 리얼라이저로 다 타. 지금 대화하는 거 이해되죠? 본드는 다 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근데 주식은 절대 뭐다? OCI로 선택하게 되면 손익을 안 태워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어디서 주식 샀는데
저 이거 OCI로 갈게요. 그럼 단기손익은 절대 안 타요. 어디에서만 왔다 갔다 해? OCI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AOC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그냥 뭘 올라가는 거야? 위트엔딩 후 올라간다고 그냥. 손익을 안 태우게 돼 있다고. 요게 여러분들 좀 특징이에요. 이게 9 도입되면서 도입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이게. 주식은 태우지 말라. 이게 왜 그런 의도가 있냐면 내가 FAPL로 가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회사가 뭐로 빼겠다는 거야. OCI로 빼겠다는 건 단기 손익 실적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손익을 태우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팔 때까지 태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계속 거기서 OCI 쪽에서 돌리라는 거지. 손익이 태우지 말고 단기 손익 퍼에 영향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퍼에 안 태우겠다는 거예요. 난 제조업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서 나오는 평가 손익, 처분 손익 갖고 뭐 하지 않겠다? 넷인컴 태워갖고 주가 움직이는 변동에 반영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를 가진 기업들은 오케이, OCI를 선택했어? 그 팔 때까지도 무조건 OCI로 가, 그냥. 무조건 다. 넷인컴 태우지 말고. 그런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한 라인 빠져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리얼라이즈가 뭐다? 안 태운다는 거는 주식의 경우에 안 타는 거지 본드의 경우는 탑니다. 오른쪽 본드 케이스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다 정리할 거예요. 요 두 가지. 됐죠? 고생했습니다.